과학하고 앉아있네.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노벨상이 워낙에 큰 상이다 보니 어느 나라가 몇 개를 받아갔네, 누가 2개를 받았네, 우리는 언제 받나 그런 얘기들이 항상 먼저 튀어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격동 500년을 통해 과학자들의 삶과 노력을 꽤 깊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수상하신 분들과 그분들의 업적뿐만 아니라 지금의 세계를 구성하는 데 기여한 수많은 과학자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격동 500년은 1988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이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생명을 구한 여성 생화학자 거트루드 엘리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성원 덕에 제가 무사히 오프닝을 마쳤습니다. 노벨상이 발표가 됐죠. 그렇습니다. 과학 분야를 좀 살펴보면 물리학상은 그 양자얽힘 실험에 대한 상을 받았고요. 이건 물리학자들 시간에 조금 자세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화학상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레고 블록처럼 분자 합성을 한다는 클릭 화학 활용 분야라고 제목이 나왔더라고요. 레고 블록 대단한 과정이고요. 그렇게 쉽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레고 블록 뭐 유치원생들도 그렇게 갖고 노는데 그렇게 된다면 진짜 과장이고요. 베리 샤플리스, 모르텐 맨달, 캐롤린 바토지 이렇게 세 분이 수상을 하셨는데요. 샤플리스 이분은 이제 2번째 노벨상 수상자시죠. 그래서 혼자서 노벨 화학상을 2번 받으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노벨상 수상을 2번 한 사람이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존 바딕, 프레드릭 생어, 라이너스 폴링 그리고 이제 이 베리 샤플리스 이렇게 5번째인데 한 분야를 2번 받은 분은 지금 한 분야를 2번 받은 분이 다수죠. 존 바딘이 물리학상을 2번 받았고 프레드릭 생어가 화학상을 2번 받았고 이번에 베리 샤플리스도 화학상을 2번 받았습니다. 다른 분야로 받은 사람이 라이너스 폴링은 화학상 한 번, 평화상 한 번을 받았고요. 마리아 스코도브스카 퀴리가 굉장히 특이하게도 화학상하고 물리학상, 물리학 화학 차례로 받았죠. 보시면 알겠지만 화학이 노벨상 약간 쌍수상의 바치다 이런 느낌 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계된 학문이 많아서 그런 거죠. 화학에 안 걸리는 사람이 존 바딘 한 사람밖에 없어요. 5사람 중에. 여러분 뭐 저는 뭐 그걸 중시하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뭐 노벨상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느 연구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겠는가? 어느 분야겠습니까? 기록이 말해주는 게. 하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른 쪽을 하다가 잘 걸리면 화학상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베리 샤플리스 선생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시죠. 네, 화학과 미터법 러버 곽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터법을 제가 좀 더 좋아합니다. 사실 샤플리스 교수님이 2000년대 초에 이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 화학에 심취할 무렵에 샤플리스 이름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때 학교에서 저에게 화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들 중에 이 샤플리스하고 비슷한 방향의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참 잘 가르쳐 주시고 그 후에도 열심히 연구 업적을 많이 쌓으셔가지고 존경받는 학자로 성장을 하신 그런 분인데 후회가 많이 되죠. 그분이 잘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되게 못 배웠거든요. 그때 좀 더 열심히 배울 거예요. 진짜 최고의 고수에게 잘 배울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런 후회가 많이 되는 그런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께 뭘 배웠는지 별 기억이 나지 않고 샤플리스라는 이름을 참 많이 들었다라는 기억만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도 뭐 레고 관련된 연구로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이때 샤플리스 교수님이 바로 그 무렵 즈음에 뭐 클릭 케미스트리 어쩌고 하면서 뭐 이런 거를 막 하셨어요. 저는 이게 참 또 저의 또 짧은 식견이 드러나는데 뭐 저게 뭐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클릭 케미스트리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2개의 물질을 뭐 붙인다든가 이런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사실은 뭐 화학 합성을 해가지고 뭘 만들다 보면 뭐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것도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몇 가지 뭐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 뉴스룸 시간이나 이런데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촉매 같은 거를 따로 뭐 많이 쓰지 않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쑥쑥 발전해 버렸어요. 샤플리스 이 선생님이 주창하신 이게. 그래서 모르텐 맨달 이런 분하고 특히 이 캐롤린 버토지 이분이 이걸 본격적으로 활용할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거를 사람 몸속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바이오 오소고널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사람의 몸속에 있는 다른 물질은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물질끼리만 화학 반응을 시킨다. 그죠. 클릭이란 말을 하는. 네, 클릭이란 말은 이제 뭐 그 전에 쓰이던 것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훅 막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별의별 연구 분야, 뭐 약을 개발하는 분야에 막 다 쓰이게 돼가지고 특히 이 캐롤린 버토지 같은 분은 노벨상 받을 거다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죠. 버토지 선생님을 좀 필두로 샤플리스 맨달 선생님도 같이 좀 받은 느낌이야.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세 분은 좀 분야는 다 똑같은 분야. 그렇습니다. 다 화학계 통해서 같은 그러니까 샤플리스 맨달 버토지 약간 이런 순서로 발전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버토지 시대에 워낙에 이제 과실이 많이 연결했기 때문에 약간 뭐 이런 느낌인데 좀 더 자세하고 좀 상세한 것은 시간 잡아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다음 주 뉴스룸 시간에 조금 본격적으로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과학자 1988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화학자 거트루드 엘리언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아마 썸네일에도 나갔을 텐데 이제 뭐 항암제 뭐 이런 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항암제, 암 치료제 뭐 이런 쪽으로 알려지신 분인데 최초로 본격적으로 성공적인 이제 암 치료제를 개발한 거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항상 그 중에 손꼽히는 인물이기도 하거니와 뿐만 아니라 그 암 치료제하고 같은 방향으로 쭉 연구를 진행하셔가지고 뭐 여러 약을 많이 개발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특허만 해도 뭐 수십 개를 자기 이름으로 내신 분이기 때문에 20세기 중반 새로운 형태로 화학의 발전으로 또 사람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이용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약을 개발해 나가는 기술이 쑥쑥 성장하던 시대, 그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화학자 되겠습니다. 1918년 1월 23일 출생이고요. 어떤 글에서는 이 출생하던 날에 집에 물 파이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집이 물바다가 되었다라는 뭐 그런 추억을 써놓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탄생설화가 굉장히 상서롭네요. 그런가요? 물의 기운이 집을 휘감고. 그런 말 좀 하지 말면 안 되니까. 아니 왜 물의 기운하고는 별 상관없는 인생을 사셨어요. 그냥 파이프가 망가졌고. 우리나라의 좀 유명 인사 중에 1918년생 누가 있느냐. 기록이 불분명하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로 우리나라에 이제 장성급 그런 군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자녀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분을 특정해서 항상 있겠죠. 우리나라 장군들 많잖아요. 많죠. 뭐 이순신 장군도 아드님도 다 있으시잖아요. 아들도 많을 텐데. 근데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이분의 고정이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일반 명사로 꾸며져 있는 호칭이 자기의 이 어떤 닉네임 말도 멋있잖아요. 무슨 뭐 장군의 뭐 쫄개 뭐 이런 게 아니고 장군의 아들이라니 멋지잖아요. 그죠? 김두한 김두한 전 의원. 김두한 의원. 이분은 의원으로 호칭하는 게 좀 아무래도 명예롭겠죠. 그러네요. 인생의 뭐 다른 일에 대해서 뭐 호칭을 하는 것보다. 김두한 아들. 두한이 자네는 조선의 자존심이야. 이분을 우리나라의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제 영화화 일생 영화화 돼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하다못해 원복동 이런 사람만 해도 사실은 그러니까 영화는 성공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좋은 쪽으로 명성을 많이 떨쳤기 때문에 영화가 나왔던 것인데 3부작으로 3탄까지 영화가 나오고 대부분 다 흥행한 사람 진짜 드뭅니다. 시리즈로 3탄. 아마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한산이라는 영화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또 뭐 노량해전을 배경으로 나오겠죠. 영화를 만든다고 하죠. 그렇게 한다면 이제 이 장군의 아들 시리즈 이후로 이순신 장군의 일생을 그린 영화 3부작이 연달아 나오고 다 흥행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기 전에는 시리즈로 자기의 별명을 딴 영화로 3부작을 성공시킨 사람이 드문데 물론 뭐 공과가 있는 분이시겠죠. 어떻게 또 김두한 의원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렇게 좋은 얘기만 또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바로 그 김두한 의원이 1918년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인물이 어떤 뭐 전직 대통령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어서 생명력을 가진 경우가
흔치 않아요. 요즘 초딩들도 4달러 다 알고요. 아 진짜.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밈의 무서움이네. 네, 그래서 진짜 이거 한 3대 4대를 뛰어넘는 엄청난 인지도의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폴란드에서 이민 오신 분이셨고요. 네, 아버지는 리투아니아에서 이민 오신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재봉 일을 하셨대요. 젊으셨을 때. 그래서 뭐 삭바느질을 하셨는지 재봉하는 공장에서 하셨는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재봉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치과 의사셨는데 예, 그 지금하고는 치과 의사 제도도 좀 다르고 위상도 다를 때라 가지고 막 뭐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래도 애지간히 살 수 있는 예, 중산층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겠죠. 두 분이 결혼을 하시고 이렇게 동유럽에서 온 이민자 결혼을 만나서 결혼을 하시고 둥지를 틀만 한 곳 만만한 곳 어디겠습니까? 대도시 뉴욕이었습니다. 뉴욕. 예. 그래서 거트루드 엘리언 선생은 뉴욕의 맨하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뉴요커죠. 예. 맨하탄에서 태어나셨고 근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브롱크스로 요즘은 브롱스라고 많이 하죠. 네. 옛날 영화에서는 다 브롱크스라고 했었는데 브롱크스. X를 확실히. 했는데. 다 그렇게 표기할 때 다 막 뭐 아유, 애니 이런 영화에서. 다 브롱크스라고 자막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거의 한 40대도 넘죠. 한 50대 정도 될 때까지 계속 뉴욕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완전 뉴요커이고요. 네. 액센트도 좀 있습니다. 그게 뭐 브롱크스 액센트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약간 그 독특한 액센트도 말투에 남아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거트루드 엘리언. 이름의 해설 잠깐 하고 넘어가면요. 네. 거트루드는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영어 이름에서 종종 쓰이는 이름이죠. 그죠? 할머니 이름. 할머니 이름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있기는. 거트루드라는 이름을 가진 좀 문학 작품 같은 데서 등장한 좀 유명한 이름 뭐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뭐 들어본 거랑 같더니 좀 딱 생각나는 거 없네요. 햄릿에서 아, 햄릿 엄마구나. 어머니가 네네네, 그러네요. 네네. 거트루드 왕비인가 뭐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죠? 네. 애칭으로 트루디라고 많이 부릅니다. 걸티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네. 트루디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거트루드 엘리언도 친구들은 주로 트루디라고 불렀대요. 2000년에 나온 영화 중에 좀 재밌는 영화로 2000년인가 2000년대 초에 하여튼 나온 영화 중에 브렌단 앤 트루디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모르시는군요. 하여튼 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충 재밌는 영화예요. 네네. 아일랜드 영화인가 뭐 그런데 재밌는 영화입니다. 대충 재밌는 아일랜드 영화 이야기 감사합니다. 뜻은 겉으로 그래서 이제 뜻은 독일 게르만족 계통의 그런 이름이고요. 뜻은 뭐 힘, 뭐 체력 혹은 뭐 창, 뭐 던지는 창, 뭐 이런 거를 뜻하는 이름이지 않나라고 네.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분의 어떤 성향에 딱 어울리는 멋진 이름입니다. 이분의 앞으로 이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인생이 약간 어떤 거냐? 한동안 한국의 일일 드라마의 거의 패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약간 뭔가 어떤 고귀한 재능이나 고귀한 혈통이 있죠. 그런데 인생이 잘 안 풀려요. 뭐 여러 가지 시련이 많이 겪죠. 잠금이 이런 거군요. 뭐 그런 게 네. 생기죠. 그렇지만 항상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항상 낙천적인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그러면서 온갖 시련과 역경이 오는데 막 그렇게 계속 하는데 걔의 싫어하는 어떤 라이벌 여자 조연이 항상 있죠. 그래서 그 여자 조연은 나엘이요. 좀 뛰어난 집안 출신의 이런 네. 사람인데. 약간 더 능력이 뛰어난 듯하지만 얘의 이 끊임없는 이 도전과 이 거기에서 약간 위협을 느끼고 네. 그러다가 와서 보면 내까지 게 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말하면 막 그러고 이제 항상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실장님이 항상 등장하죠. 실장님이 처음에는 실장님 영원한 K 드라마의 직함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실장님 요즘 뭐 K 드라마 많이 보시는 그 해외에 계신 분들도 실장님이라 말을 아세요. 실장님 이러면서 아세요. 영어 실장님이 등장하시죠. 실장님이 처음에는 약간 좀 이렇게 거리가 먼 듯합니다. 그런데 부단히 온갖 역경에서도 노력을 하면서 괴로워하면서도 항상 그걸 웃음으로 극복해내는 그러면서 재능도 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점점 실장님이 주인공에 가까워지게 되죠. 저희 지금 거의 이분이 지금 김희선 얼굴로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의 그러면 드라마. 그 이제 조연이자 악역인 이 사람은 이제 실장님과의 관계에서 약간 삼각관계 연적이 또 이제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항상 그러다가 이제 총 이제 100회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한 62회에서 65회 정도 사이 내지는 좀 길게 간다라고 하면 70회 정도 시점에서 이 악역 조연이
음모를 꾸밉니다. 무리수를 꾸밉니다. 아, 얘를 그렇죠. 내쫓기 위해서 아. 뭔가 사기를 친다거나 네, 뭐 네. 나쁜 놈을 동원해서 뭐 중간에 뭘 씹는다거나 네. 뭐 진짜 성의 없게 각본을 짜면 뭐 깡패를 고용해서 한번 때리러 간다거나 네, 뭐 이런 막 식으로 블랙 막 뭐지 막 네. 모함하는 네, 뭐 그런 걸 하나 합니다. 음. 그래서 그걸로 한 10회 정도를 때우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회에서 그거를 이제 서서히 풀어 나가면서 진실을 밝히면 실장님이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닫고 아 이게 모든 게 다 음모였구나라는 걸 네. 깨닫고 이 조연과는 멀어지고 네. 주인공과 이제 뭐 잘 맺어진다. 이게 이제 한국 일일 드라마 완전 패턴이었죠 네, 한동안. 네. 예. 맞습니다. 이 거트루드 엘리언의 인생은 이런 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런데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예, 실장님이 없어요. 실장님 따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라이벌은 있고요. 예, 라이벌은 사실 있었을 텐데 네. 라이벌 따위 웬만한 전기 같은 데 언급도 안 돼요. 아. 왜냐면 본인이 너무 힘으로 훌륭하니까. 다 해치고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1일 연속극에서 결말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노벨상 받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까지 성장은 안 해요. 그쵸. 대부분 뭐 실장님하고 뭐 결혼을 한다든가 네, 뭐 맞아요. 자기만의 무슨 뭐 이런 가게를 가- 차린다든가 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제는 내 힘으로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보통 끝이에요. 그쵸. 코트루 엘리언은 이러다 노벨상을 노벨상 받아버리시기 받아요. 때문에 그쵸. 뭐 중간에 젊은 날에 옆에 있었던 뭐 그런 좀 찌질한 무슨 조연 악역 뭐 이런 건 뭐 언급도 안 됩니다.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게 안 있었어요. 예. 근데 인생의 길이 정말 그런 식입니다. 아. 예. 그 인생의 이 태도를 보면 그런 식이에요. 오. 재능과 그런 게 있는데 자꾸 일이 안 풀려요. 예. 네. 진짜 일이 이렇게 안 풀리지? 이렇게 안 풀리는데 다 해치고 나옵니다. 도대체- 꾸역꾸역 해치고 나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안 풀렸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안 풀리는 분들도 간간히 보긴 했었는데. 네. 그럼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나중에 본격적으로 본인 연구를 하는 브로즈 웰컴에 가셔가지고 사실 실장님을 만나긴 합니다. 실장님을 만나긴 귀인, 해요. 소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하던- 귀인. 네네. 예, 우리 패턴에서는 귀인. 만나긴 하는데 실장님 약간 영감님이셨어요. 아이고. 예.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리진 않고 대신에 이 1일 드라마의 그 줄거리하고는 완전 다른 패턴으로 네. 그 실장님이 같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아, 네. 그런 패턴으로 아. 갑니다. 좋네요. 예, 이게 이제 오. 젊으셨을 아, 때 네네. 사진인데요. 이게 무슨 와. 이제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거트루드 엘리언이고요.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 히친스 실장님이라는 아, 분이신데 네네, 귀인이시군요. 둘이 이제 같이 노벨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와. 이게 아주 좀 전형적인 거트루드 엘리언의 그런 느낌을 주는 이런 사진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거트루드 엘리언이 1920년대 브롱크스에서 살 때만 해도 브롱크스가 교회라는 거였다. 맨하탄의 교회 그렇죠. 느낌이었다는 거. 그렇죠. 본인이 네. 그렇게 직접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브롱크스는 이 교회였지, 서버브였지라고 말씀도 아예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진짜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그렇죠. 여기가 다 예전에 여기는 다 뭐, 서울도 포도- 아니었어 이런. 다 포도밭이어가지고 그때 땅을 사놨어야 되는 대로 끝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이거 뭐 전설같이 도는 이야기긴 한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브롱크스가 그렇게 이제 교회로 어느 정도 이렇게 개발할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 부동산 업자들이 싸게 땅을 사고 집을 사기 위해 가지고 술을 부렸는데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이제 교묘한 수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그 건물 같은 거를 한 칸을 조그만한 걸 빌린 다음에 흑인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거기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이제 인종차별적인 그런 인식 때문에 흑인들이 많이 모여서 드나들면 근처에 살던 백인들이 약간 좀 뭐 약간 여기 동네가 왜 이렇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술렁술렁 할 때 약간 이렇게 뭐 돈 좀 쥐어주면서 약간 막 이렇게 싸움 이런 거를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밤에. 네. 오늘 밤마다 좀 싸우는 척해라 둘이. 네. 욕 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자기 집에서 좀 욕 좀 하면서 싸웠다고 해가지고 뭐 검거될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로 뭐 흑인들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런 걸 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계속 흉흉한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싼 값에 집을 팔고 떠나면 그걸 사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수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기치는 사람들 사이에 약간 이 수법이 좀 소문이 났겠죠. 아무래도 네네. 무슨 뭐 깽판 치고 반 깎아 뭐 이런 식으로 수법 이름이 소문이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 수법을 쓰다 보니까 진짜 동네 분위기 전체가 다 그냥 흉흉해진 거예요. 네네. 호구나요. 소문 다 나고 막. 네네. 야 브롱스 거의 옛날 같지 않아. 뭐 거의 뭐 완전 맨날 사람 싸우는 소리 들리고 막 총소리 들리던데 막 이런 소문이 막 나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도시가 동네가 다 슬럼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사기꾼들 망한 거죠 한마디로. 예.
뭐 아이 야 이거 야 3년 전에 이 값이면 완전 반값인데 라면서 샀는데 좀 있으니까 그거의 반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네. 막 이런 걸 막 겪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뭐 더 황량해지고 진짜 범죄자들만 몰려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만 헤맸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최악에 달했던 게 영화상으로 실제로는 뭐 다르겠지만 네. 영화상으로는 이제 80년대 거의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90년대 뉴욕이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90년대 한 10년 지나면서 뉴욕이 엄청 바뀌었죠. 그러니까 80년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뉴욕 지하철도 막 되게 무섭잖아요. 지하철 맞아요. 지금도 무서워서 근데 80년대 영화 비할 바는 좀 아니죠. 근데 네. 거기 나오는 지하철은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터미네이터가 아니면 함부로 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사랑과 영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지옥에서 잠깐 현세로 왔다가 다시 지옥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뭐 좋은 동네 됐고요. 네. 브롱크스가 이제 그렇게 한번 이렇게 좀 훅 내려갔다 요즘 다시 올라왔는데 네. 과거에 내려가기 전 시절에 올라와 있던 시절에 브롱크스에서 어린 시절을 잘 보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굉장히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글 읽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성격으로 넘쳐나는 그런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거트루드 엘리언이 이분이 90년대까지 생존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의 뭐 인터뷰 영상이나 이런 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학교가 너무 가고 싶었다라는 이야기. 혹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많이 가고 싶으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많이 가고 싶었다고. 그게 말씀하세요? 네네네. 우리 최 팀장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다지 뭐 그렇게 되게 좋아해. 저 학교 가면 저 되게 싫어했던 아, 기억이 네. 나는데 그러니까 되게 싫어했던 것까지는 모르겠고 약간 싫어했던 기억이 네, 나는데 네. 어린애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저도 그게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엘리언 그렇게 학교를 가고 싶어했대요. 특히나 이 미취학 아동이던 시절에 네. 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했대요. 근데 이제 글도 다 읽을 줄 알고 가르치면 막 다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기다려야 되냐고 막 이런 생각이 있을 정도로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성적이 굉장히 우수해가지고 2년 정도 월반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한 2년 정도 일찍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활동도 잘했다고 합니다. 글리라고 하는 게 있죠. 미국 학교에는. 합창단. 그런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한 학생이었습니다. 음악 이런 걸 좋아한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이 거트루드 엘리언은 한 20년대 어린 시절 보냈으면 뭔가 재즈 음악이나 이런 걸 좋아했을 법도 한데 유행을 생각을 해보면 엘리언은 약간 이름이 예스러운 거하고는 상관없겠죠. 지금 취향이 약간. 오페라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뉴욕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이라는 거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단이라는 곳이 있죠. 우리나라의 성악가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서 공연하는 오페라에서 주인공을 맡았다 이러면 막 그런 걸 기사로 내죠 막. 우리나라 뭐 누구 바리톤 최초로 뭐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서 뭐 주연 맡아 뭐 이러면서 막 기사 내고 막 그러죠. 세계 최고의 오페라단이라고 불리는 오페라단인데 그래서 흔히 이제 약간 이런 오페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그냥 매트라고도 부릅니다. 매트. 네, 매트라고 하죠. 매트. 이번 매트 공연 이번에 봤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매트가 뭐야?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인데, 그거 뭐 그냥 좀 길게 말한다고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한 번 정도는 말해주지. 맞아. 요즘 뉴스도 제가 그게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고 하면 될 거 가지고 우크라까지만 쓰거든요. 아 진짜? 오크라 좀 이상한 거 오크라 같아요. 이거 이상해요. 이상해요. 약간 오크라 같고 이렇게. 이상한 거 같아요. 야채 이름도 아니고 사람 뭐죠? 이름 같기도 하고. 아 진짜 우크라라고만 써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상하네. 그렇게 하는 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자막에. 말로 할 때도 가끔 그런 사람들 그건 있잖아요. 너무 이상하네요. 우크라 문제도 요즘 심각합니다. 막 이러면서. 너무 그만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정착되면 헬기가 되는 거예요. 헬기는 뭐야? 헬리콥터. 헬리콥터. 헬에다가 네. 비행기 기자 써가지고. 네. 그래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공연을 아주 어린 시절에 가족들하고 같이 제일 싼 자리에서 한번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쩌면 그때 정말 감동적인 오페라를 보고 어린 마음에 훅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빠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나이가 굉장히 들어서도 오페라 애호가였습니다. 네. 과목 중에서는 물론 뭐 과학, 수학 이런 거 뭐 다 잘했습니다. 어느 정도 다 좋아했던 것 같고 그 중에서 특별히 좀 잘했다, 좋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과목은 뭐였을까요? 화학. 그러니까 뭐 화학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왠지 문학을 진짜 좋아했을 거예요. 문학. 네. 진짜 비슷한 방향으로 잡으셨어요. 역사. 역사. 아, 나 문학이라 하려고 그랬는데 역사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역사. 오. 그래서 뭐 상도 받고 막 이랬습니다. 네. 뭐 뉴욕 시장상까지는 아닌가. 하여튼 뭐 그런 데서 수상하는 뭐 역사를 좋아하는 어린이상 뭐 이런 거 같은 거만 받은 적 있다라고 해요.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했대요. 이런 이 외국 역사 이런 거 많이 배우면서 또 이제 그 친척 어르신들이 다 내가 폴란드에서 왔는데 뭐 내가 리투아니아에서 왔는데 이 러시아 놈들이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만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폴란드에서 왔는데 이 오스트리아 놈들이 내 고향을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 어떻게 해서 세상이 이런 게 되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가지고 어린 시절에서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도 돈 벌어가지고 이 세계 각지에 이런 곳을 여행을 다니면서 실제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연이 남아 있는 곳들을 구경을 하고 탐험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꿈을 키우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분은 50대 될 때까지 계속 그냥 뉴욕에서만 쭉 사셨고요. 뉴욕에서 쭉 사셨고 그리고 그 50대 된 이후에는 이제 직장이 옮겨가면서 직장 따라 옮겨가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 북부 지역에서 또 계속 그냥 쭉 사셨습니다. 미국에 안 벗어나셨군요. 미국에서도 동부 지역에만 서부로도 잘 안 가셨어요. 동부에 예전부터 미국에 이 발달된 지역이었던 지역 거기서만 살짝 이렇게 머물렀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특히 이제 이 많은 성과를 내신 후에 훌륭한 학자로 성장하신 후에는 뭐 여러 나라에 강연, 강의, 뭐 교환 교수 뭐 이런 걸로도 가셨는데 어떤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한번 오셨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뭐 70년대. 근데 확인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어디 와서 뭘 하셨는지 이제 소개를 못 드리는데 우리나라에 왔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에 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세계 각지로 많이 다니신 시절도 있긴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뭐 어디에 거주를 하시면서 오래 머문다거나 뭐 이렇게 하신 시절은 별로 없이 사실은 미국 요 지역에서만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우수한 학생으로 이렇게 잘 성장을 해가지고 뭐 잘 됐겠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뒤집어 놓은 이상한 사건이 1929년 10월 24일에 발생합니다. 대공황. 10월 24일이 목요일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검은 목요일이라고 부르는 뉴욕의 증시 대폭락 상황인데 이게 무슨 검은 무슨 요일의 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검은 요일들의 아버지가 이 1929년 10월 23일 검은 목요일인데 소드이스 썰스데이 검은 목요일 이날 이후로 뭐 그 다음에 다 쭉쭉 뭐 검은 월요일, 검은 화요일 연속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내려가거든요. 쭉쭉 계속 내려가거든요. 이때 진짜 주가가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내려가지고 이때 1929년 이 검은 기간 한 몇 주일 동안 내려간 주식이 다시 회복되는데 거의 한 20년 걸립니다. 주식이 한 번 바닥을 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식 얘기입니까 혹시? 이게 오늘 주식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뭐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는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20년 버텨야 될 수도 있어요. 20년 버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20년 버티면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0년을 버틸 수 있는 경제적인 체력이 나에게 있느냐. 경제적인 체력뿐만 아니라 그냥 체력도 있어야겠죠. 20년 동안 살아 있으려면. 네, 그렇죠. 그 20년 동안 이거 안 기다리고 뭘 한들, 그렇죠. 뭐 커피를 사 마신들 더 낫지 않겠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목요일부터 시작입니다. 목요일부터 시작입니다. 그 다음 날이 더 나빴을 수도 있죠, 뭐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쭉쭉 계속 내려갑니다. 검은 월요일, 검은 화요일, 뭐 계속 다 검은 자 붙여서 얘기해요. 검은 화요일인가 검은 월요일인가 이 둘 중에 하나 낙폭이 제일 심했는데 그날 하루 낙폭을 극복하는데 2년이 걸리고 막 이랬습니다. 정말 사상 최악의 주가 폭락이었고 30년대의 세계 경제 대공황을 좀 축소해가지고 에피소드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때 주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투자한 회사들이 줄줄이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도 망하겠죠. 그쵸. 은행이 망하니까 그 은행에서 예금을 해둔 사람들도 돈을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 망하는 거죠. 경제 완전 뒤집히는 거죠. 그때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뭐 예금 보호라든가 이런 장치가 없었던. 훨씬 이미 했죠. 이런 거를 뭐 처음 제대로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20년 30년 지나서는 이게 뭐 전반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1차 대전 이후 호경기의 과잉 생산 때문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좁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져가지고 어느 날 한 며칠 사이에 갑자기 주가가 뭐 반토막이 나와가지고 회사가 멀쩡하다고 생각했던 투자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다 망하더니 그 다음 날 뭐 이게 뭐야 나 내 예금도 혹시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가보니까 은행 앞에 사람들이 줄을 뭐 한 1km씩 막 이렇게 막 서 있고 1km 5시간 동안 기다려가지고 가보면 돈 못 줍니다. 뭐 이러고 다음 날 가보니까 문 다 닫혀 있고 사람들 그 앞에서 막 돌 던지고 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네. 그리고 다행이네요. 1km라서 1마일이 아니라. 이 시기에 네. 이 시기에 이 엘리언 집안은 뭘 하고 있었느냐? 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끝장이 났죠. 완전 망합니다. 네. 집안이 거덜납니다 이때. 아, 네. 네. 그래서 직격탄을 맞았구나. 네, 하루 떼거리를 걱정해야 될 정말요? 정도로 네,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지금의 우리의 교육 체계로 따지면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즈음에는 왜야 우리 아버지는 주식을 해가지고 막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청소년 시절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어요. 뭐 어떤 데는 수석 졸업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수석 등급으로 뭐 졸업을 했는지 하여튼 뭐 우수한 졸업의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거트루드 엘리언은 전공을 택할 때가 되어가지고 대학 전공을 택할 때가 되어가지고 뭐 때문에 전공을 화학으로 택했느냐에 대해서 자기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전체적 정황상으로 보면 외할아버지하고 상당히 친밀한 사이였고 외할아버지가 쭉 유럽에 사시다가 동유럽 지역에 사시다가 나중에 건너오셔가지고 근처에서 이렇게 사시던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그 뭐 리투아니아 내지나 폴란드 뭐 이런 데서 사용하는 말 뭐 이런 거 폴란드어 뭐 이런 거 알려주고 그런 걸 하면서 재미나게 가깝게 지냈다라고 하는데 외할아버지께서 대학 진학할 전후로 해가지고 위암이 걸리셨어요. 네, 위암이 걸리셨는데 굉장히 고생하다 돌아가셨다고 해요. 아이고. 네, 그걸 보면서 누가 이 사람이 뭐 한 세상 살다가 인생을 떠나는 거지만 저렇게까지 고통스럽게 병에 앓다가 돌아다니는 건 너무 불쌍하고 비참하다. 저거를 어떻게든지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을 이 똘똘한 청년의 머릿속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새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약을 개발하고 사람이 걸린 병을 문제를 풀어주는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전공 중에서 그리고 그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학을 가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데를 가야 됐어요. 돈이 지금 집안에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장학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뭐 지금 자기가 따로 먹고 살 길도 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서 그냥 다닐 수 있는 뉴욕에 있는 학교이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면서 그런 학교를 골라서 가야 되는데 헌터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 학교입니다. 네. 헌터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당시 지금은 공학인데 그때 여대였어요. 헌터 칼리지가 여대고 그때 당시에 거트루드 엘리언한테는 전액 장학금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성적을 계속 유지해가지고 실제로 전액 장학금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헌터 칼리지에 있는 전공 중에서 자기가 생각하던 사람을 병마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에 가까운 전공이 화학이었던 거죠. 그래서 화학과를 전공으로 택해가지고 화학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헌터 칼리지에서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우수했고 뭐죠? 숨마쿰 라우데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 있죠. 네. 졸업할 때 등급 그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고 그럴 리가요 무슨 소리니까. 근데 가끔 받아보신 분들 꽤 종종 계시던데. 네 있겠죠. 네. 네, 있겠죠. 그분들이 그 상을 왜 어떻게 받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면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거죠. 깔아드렸습니다. 네, 깔아줘야죠. 네, 하여튼 그런 것도 받고 네. 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잘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이 당시 여대였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과학자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과학자들의 삶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특징도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냐면 보통 이제 화학이라든가 물리학 이런 전공으로 여학생이 입학을 하면 학과에 전부 다 남학생이고 여학생은 나 혼자 혹은 나하고 뭐 한두 명 이런 그 소수 그룹이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은 뭔가 나는
메인이 아니야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학생들 중에 내가 1등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아무리 뭐 나중에 잘해가지고 노벨상도 받으시는 분이라도 그렇죠. 한 뭐 3, 4등, 4, 5등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제 별로 그렇게 요즘은 이제 별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옛날 문화에서 더군다나 그렇게 극소수의 어떤 집단에 속해 있으면 아 역시 물리학, 화학 뭐 이런 거는 남학생들이 정말 잘하는 거고 여학생들은 그거에서는 한 발 뭐 뒤처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나도 생기기 좋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괜히 약간 그런 논리를 보고 이렇게 되기가 십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거트루드 엘리언은 헌터 칼리지에서 여대를 다니다 보니까 뭐 교수님들도 대부분 다 여자 교수님들이고 학생들도 다 여성이고 하다 보니까 뭐 여성이라고 해서 뭐 화학을 뭐 못하고 그런 게 있나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뭐 1등도 여성이고 꼴찌도 여성이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 나도 화학계에서 열심히 앞으로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지. 이 집이 지금 힘들지만은 난 그래도 열심히 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말 때 약간 이런 생각 젊은이로서 어느 정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1937년에 졸업을 하고 화학을 열심히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입학 원서를 인근 대학에 15군데에 냈어요. 와, 근데 진짜 빠르긴 하네요. 지금 이분이 18년생인데 37년에 지금 대학 졸업하고 20대 초죠. 20대 23, 21살 이럴 때죠. 네네네. 졸업하고 15군데에 입학 원서를 넣었었는데 합격한 데는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이 뭐가 필요했냐면 역시 장학금이 필요했습니다. 네. 장학금이 없으면 이 뭐 가정에서 뭘 도와줄 수가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장학금 필요했는데 이때까지 회복을 못 하셨군요. 그렇죠. 15군데 20년 걸린다니까요. 주식으로 회복하려면 15군데에서 장학금을 받은 게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다 떨어졌죠. 그렇게. 이때 저는 이분이 뭐 그런 식으로 이분의 이런 어떤 아까 암흑기를 자세히 묘사한 그림 많지는 않은데 저는 이때 많이 좌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지금까지 삶을 보면 뭐 항상 우수, 뭐 뛰어남, 최고, 수석하고 막. 뭐 역사를 하면 역사도 잘하고, 역사에서 화학으로 꺾으면 화학도 잘하고 다 잘해왔는데 거기 대학까지만, 그건 대학까지만. 대학 이후에 성인으로서 네가 하는 건 만만치 않지. 15군데 지원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심지어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떨어진 건 아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보면 자기하고 이제 비슷한 동급이라고 생각했던 학생들 중에는 장학금 받아가지고 학교 잘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왜 이럴까? 뭐가 안 좋아서 그럴까? 모르긴 해도 여성이기 때문에 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뭐 또 화학 이런 건 결국 실험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데 실험 같은 거 이런 거 밤새도록 하려면 아무래도 내 연구실에 체력이 뛰어난 학생이 있어야지 좀 부려먹기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아주 이상한 교수 아니라고 해도 당시 문화에서는 1930년대 아닙니까? 100년 전이에요. 당시 문화에서는 뭐 약간 뭐 성적 비슷비슷한데 뭐 1점 더 높다고 뭐 거트루드 엘리언 뽑기보다는 1점 더 낮은 뭐 이 남학생 뽑지 뭐 이런 브랜단 엘리언 뽑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하면 이때 뭐 여자는 투표권 생긴 지 몇 년 안 됐을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30년이 흘러도 흑인 백인이 화장실 같이 못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적인 문화가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게 아니라도 사실은 뭐 좋은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원 진학한다는 게 그렇게까지 쉬운 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원서를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해가지고 15군데를 냈는데 다 떨어지면 사람이 좀 피폐해지죠. 나를 받아주는 곳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가.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나.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변에서는 우리 트루디는 크게 될 거야. 뭐 이런 사람들 많았을 텐데. 뭐 중학교 때 친구나 뭐 초등학교 때 친구는 야 트루디 너는 진짜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성공은 뭐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지금 어떻게 난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되나 막 별별 생각이 다 들면서 고생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비서학교에 다닐 생각도 했대요. 그래서 비서학교 등록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뭐 취직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이때 당시에 여성의 직업이라고 하면 이제 만만한 게 이제 교사, 비서 아니면 간호사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사를 하자니 대학원 떨어진 거 이런 게 좀 짱나고 생각해보니까 공부의 길로 왠지 좀 가기 싫기도 하고 네. 간호사를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비서가 돼볼까 해서 비서학교를 다니려고 할까라고 하다가 그래도 내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학, 실험, 연구 뭐 이런 거를 좀 쭉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거를 경험이라도 해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이런저런 곳을 전전합니다. 네, 전전합니다. 그렇게 전전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대학원에 가가지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석사학위 정도라도 따야지 내가 연구원으로서 어떤 처음에 꿈꾸었던 그런 과학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을 세우고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다른 방법을 뭘 모색을 하느냐? 이제 장학금을 못 받게 되니까 돈을 모으는 길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일자리를 구하다가 뭘로 꽤 오래 일했었냐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교사와 간호사와 비서 이거를 거의 다 해봤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입구에 가면 리셉셔니스트라고 하죠. 병원 네. 입구에 가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안내해 주시는 네, 분 계시잖아요. 네. 그거를 오래 하셨고요. 네, 그걸 오래 하셨고요. 네, 그러네요, 아, 진짜. 진짜 고생하셨구나. 네, 그걸 오래 하셨고요. 그리고 인근 고등학교에서 과학 선생님으로도 그 뭐라 하나 약간 기간제 교사 같은 네, 그런 네.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걸 하시면서 그 병원에 드나드는 환자는 리셉셔니스트인 그분이 나중에 노벨상을 받을 그분이 암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고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그러게요. 상상이 되게 힘들었겠죠. 그 병원에서 우리 병원 출신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이제 나중에 동료 뭐 간호사나 의사 네. 이런 사람들 중에 나중에 한 40년 지나가지고 1988년도에 노벨상 받으셨거든요. 노벨상을 받았다는 소식 보였을 때 뭐 거트루드 저 얼굴이 약간 낯익은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그때 그 30년대에 경기 진짜 안 좋을 때 그때 그 직원 한 명 있었잖아. 너 생각 안 나냐? 아, 되게 사람 좀 똑똑하고 있었잖아. 네. 아, 그 얼굴이 그때 남아있네. 나중에 기록 찾아보니까. 네. 아, 성이 엘리언이었어, 엘리언. 그 브롱크스 악센트 쓰고, 뭐 이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근데 막 그 영화 보면 그런 그 병원 리셉션에 있는 사람들 되게 불친절하게 나오잖아요. 그건 내 일이 아닌데요, 막 이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돈을 모아가지고 대학원에 등록을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원을 열심히 다녀가지고 결국은 1941년에 석사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와, 진짜 고생하셨구나. 네. 뭐 고생이 아직 끝이 아니에요. 네, 이제 시작일 뿐. 이 시기에 한참 이렇게 힘들던 시기에 시티 칼리지 오브 뉴욕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CCNY라고 하는데 약간 뉴욕 시립대 뉴욕 약간 이런 시립대, 느낌이죠. 네네. 뉴욕 진짜로 우리나라의 서울 시립대하고 비슷한 느낌의 학교로는 미국에는 큐니라는 게 있습니다. 큐니라고 해야 될까요? 큐니라 CUNY라는 게 있어요.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이라고 해가지고 뉴욕에 있는 여러 교육기관들을 하나를 묶어가지고 어떤 하나의 팀처럼 운영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거트루드 엘리언이 졸업했던 헌터 칼리지도 이 큐니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원래는 사립으로 출발했는데 이 공립으로 바뀌면서 편입된 것 같아요. CCNY 시티 칼리지 오브 뉴욕은 뭐 애초에 이제 공립으로 출발한 학교였죠. 이 학교에 다니던 레너드 켄터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통계학 전공하는 학생이었어요. 네. 어찌 오다 가다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둘이 미래를 기약하면서 즐거운 20대의 한때를 보냅니다. 네. 레너드 켄터는 이분도 공부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은 대학원을 아마 유럽 쪽으로 가려고 하셨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갈 때가 되면 둘이 같이 이제 유럽으로 떠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거트루드 엘리언이 좀 한 1, 2년 사셨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타이밍이 안 좋아서 이때 갔으면 전쟁 났을 텐데. 나도 대학원을 마치고 얘도 대학원을 마칠 때쯤 되면 우리 유럽으로 가가지고 새로운 또 길을 찾아보고 그럼 어릴 때 꿈꾸던 그런 유럽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장소 이런 데도 구경해보고 진짜 나에게 이제 새로운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넌드 켄터가 심장 판막에 세균 감염증이 걸려가지고 사망하게 됩니다. 아 진짜 이거 약간 뭐 러브 스토리 정말 말 그대로. 사망입니다. 네. 이게 지금으로는 그렇게 큰 병도 아닙니다. 아 진짜요. 이게 세균 감염증이기 때문에 애지간한 항생제로 치료를 항생제로, 하면 네, 네. 그냥 뭐 한 2, 3일, 3, 4일이면 툭툭 아, 털고 나오는 정말요? 병입니다. 요즘 같으면. 항생제가 근데 항생제가 40년대에 확 발전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50년대부터 사람들이 항생제를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일반화된 게 2차 대전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게 딱 그 직전 30년대 말 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같은 병을 걸려도 한 6, 7년만 더 늦게 걸렸으면 치료를 받아가지고 자리에서 털고 나오실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약간 좀 이렇게 좀 로맨틱하게 포장해온 글에서는 이때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럴 수 있죠. 거트루드 엘리언의 그 꿈이 처음에는 할아버지 그 다음에는 남자친구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앗아가느냐. 내가 복수해주마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는 식으로 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제 상상에는 뭐 그런 건설적인 생각 이상으로 절망감이 굉장히 많이 휩싸였을 것 그럼요, 같아요. 진짜요. 인생이 이제 좀 이렇게 나도 좀 아름답게 편안하게 브롱크스에서 막 주변 사람들이 좀 똑똑하던 트루딩이 요즘 뭐 한대? 요즘 뭐 병원에 가서 뭐 그렇게 뭐 있던데. 근데 그거를 하는데 대학까지 나갈 필요 있냐? 막 이런 소리 막 주변에서 하는 저 지금 약간 때리고 싶었어요 한데. 근데 그런 얘기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들리겠죠. 뭐 주변에 착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거 있는데 이제 그래 이제 대학원 마치고 나서 결혼해가지고 새로운 나라에 가서 새로운 시작하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훅 다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화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일자리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일자리가 잘 안 찾아지죠. 그래서 뭐 이 시기에 일자리 안 찾아질 때는 무보수로 일한 적도 있다라고 하고요. 뭐 돈은 안 주셔도 좋지만 뭐 실험실에서 그래도 경험을 좀 쌓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설거지 이런 거, 실험 도구 닦는 거 이런 거 되게 시키죠. 처음에 하면 뭐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어깨 너머를 건너다 보면서 실험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보고 뭐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한참 더 헤매면서 고생을 합니다. 여기저기 그렇게 다니면서. 그러다가 제대로 된 일자리, 그러니까 석사 졸업 후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게 되는데,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이 1940년대 초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 남성들이 전쟁터로 가게 되고, 그리고 못지않은 또 수많은 젊은 남성들이 전쟁에 관련된 문제에 다 투입되는 시기가 되죠. 그래서 이때 여성 인력들이 남성들이 과거에 일하던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성평등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라는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죠? 뭐 이건 남자의 일이야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 전쟁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남자 빠지는 자리 여성 해도 뭐 다 잘 할 수 있고 뭐가 남자 일이야 막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성평등 역사에 진전이 많이 있었다라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죠. 엘리언은 그렇게 해서 아마도 이제 그런 일손 부족 때문에 새로 일자리가 생긴 곳에 채용돼가지고 이제 실험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할까요? 이거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할까요? 뭔가 화학 배경이 있는 그럼 하여튼 사람이 약간 실험을 하러 취직을 한 거예요.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실험도 많이 하면서 많이 익혀요 뭔가를.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결국은 제약회사로 갑니다. 제약회사로 가서 이제 업적들이 쑥쑥 나오는 겁니다. 제약회사 아니겠죠. 그러니까 처음 취직한 여기는 또 의외라고 했으니까 화장품 회사. 비슷한 방향으로 갔어요. 그런가요? 석유 회사? 식품 회사.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슈퍼마켓에 취직을 하면 슈퍼마켓. 거의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슈퍼마켓이라고 하면 이제 영어를 옮겨다 쓰면서 되게 멋지게 포장을 해가지고 슈퍼마켓이라면 동네 조그마한 마트 같은 이런 것도 동네 조그마한 가게도 슈퍼마켓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슈퍼마켓은 마켓 이상의 슈퍼마켓이거든요. 이마트 말하자면 그런 느낌. 그런 대형 마트를 원래는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소형 마트를 슈퍼마켓이라고 하고 대형 마트는 대형 마트라고 하죠. 그럼 한국의 대형 마트는 얼마나 거대한 마트란 말인가. 그렇죠. 초대형 마트가 되겠죠. 아니 미국은 사실 이때도 뭐 AMP 같은 체인들이 있었잖아요. AMP에 취직을 합니다. 그게 사실 AMP는
슈퍼마켓이라고 하기엔 좀 어쨌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AMP의 취직. 그러니까 AMP가 지금은 거대 유통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때 거트루드 엘리언이 취직을 할 때는 AMP가 아닌 마트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트 체인에 취직을 한 거죠. 네네네. 마트 본사에 거기 취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가 AMP에 합병이 되면서 AMP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처음으로 노벨상 수상자 거트루드 엘리언이 화학이 화학자로서 취직한 데 어딘지 아느냐. 바로 우리의 AMP다. 이런 식으로 선전하면서 AMP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슈퍼마켓에 이런 화학자가 일할 곳이 있어요? 무엇을 일을 했느냐? 피클이 있잖아요, 피클. 예, 피클이 있으면 피클이 얼마나 시큼한지 안 시큼한지 숙성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매번 먹어보고 이 맛이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산도를 측정을 합니다. 산도를. 예, 산도가 pH 숫자가 작으면 실까요? 안 실까요? 숫자가 작으면 시죠. 작으면 신 거예요. 네. 네, pH 숫자가 작으면 신 거니까 pH 4.2 될 때까지가 숙성된 거다. 네. 이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품질 검사를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종의 약간 식품회사에서 하는 일이랑 비슷한 그렇습니다. 일을 그걸 했어요. 그리고 뭐 그런 류의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마요네즈 만들 때 그 마요네즈 색깔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요네즈 원료로 사용하는 계란 노른자 색깔을 측정하는 거, 뭐 이런 거 같은 거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예, 보람차게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실험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 실험을 정밀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구나. 실험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수칙 이런 게 있구나. 실험하다가 이런 거 실수하면 다 망치는구나. 이런 거를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거의 2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일을. 그러다가 좋은 일자리가 하나 생긴 것 같아가지고 전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직을 하는데. 전직은 뭔가 RPG 게임에서 할 것 같은. 성기사 이런 거. 이직을 하는데 성기사로 전직하지는 않고요. 갑자기 이 상황에서 화학자에서 성기사로 전직을 하시진 않고요. 네네네. 이직을 하는데 드디어 이제 옛날부터 멋있는 거 꿈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 제약, 신약,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거 요쪽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이죠. 마침 비슷한 라인의 계통에서 눈대중으로 이렇게 보던 업종이었기 때문에 그 일자리가 눈에도 잘 들어오고 이쪽에서 뽑는 사람 입장에서도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역시 초대형 소비자 제품 생산 회사죠. 존슨앤존슨에서 당시에 제약팀을 하나를 새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연구팀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을 새로 뽑다 보니까 화학 실험의 경력이 어느 정도 있고 해본 적이 있고 똑똑한 사람으로 AMP에서 실험을 하고 있던 이 거트루드 엘리언을 뽑아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면 AMP에서 일하면서는 뭐 자주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로 접할 기회가 많았을 것이고요. 뭐 이거는 약간 넘겨짚기이기는 한데 뭐 근데 이런 것도 저는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는 예전부터 가정용 제품, 소비자 제품을 많이 만들던 회사이기 때문에 여성 인력 고용이 예전부터 좀 빠르단 편이었죠.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래서 뭐 싫어하는 사람 뭐 여성 데려다 와서 쓸 수도 있지. 우리 회사 중의역 중에도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또 더 부드럽게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에서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천부적인 학자로서 꿈을 키우면서 회사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과 반년 만에 회사에서 잘리게 됩니다. 왜요? 왜? 못해서 잘리는 게 아니고요. 네. 회사에서 제약 사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접어버리는 거예요. 진짜요? 그럼 코비드 백신 어떻게 만들려고 그때? 그래서 이때 그 팀이 해체가 되면서 다시 실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AMP의 동료들이 막 또 수근수근 했겠죠. 쉽게 가지 않나. 야, 너 무슨 뭐 맨날 피클. 그럼 흉내면 너무 하지 마. 얄미워. 너무 보기 싫어. 너 피클 냄새 나는 거 싫다고 뭐 고상하게 약 그러지 만드는 거. 않았다고요. 정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냐고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죠. 모르겠으면 제가 1일 드라마 옛날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이 뉴욕에 그 동네에서 계속 살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다 마주친 사람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야 그 옆집 걔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 천지 야 누구는 지금 결혼해서 애가 며칠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있죠. 그쵸. 지금 너는 결혼을 그거 뭐 아직 안 한 하셨군요. 지금 거의 한 10년 이러고 다닌 것 같은데 지금 뭐냐 실업자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었겠어요. 내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거 알지? 막 진짜. 뒤로 불러내고 싶네요 지금. 그래서 네. 책장 뒤로 나와요. 그래서 1944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일자리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얻으러 가는데 얻으러 여기저기 지원을 하는데 그 6개월간의 그 짧은 제약회사 시기가 사실은 이후 평생 직장입니다. 은퇴할 때까지 버러즈 웰컴이라는 이 회사에서 쭉 다닙니다. 자신의 평생 직장으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가 돼준 거죠. 디딤돌이 돼준 거예요. 갑자기 식품회사에서만 일해본 사람을 채용하기 약간 머뭇거려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존슨은 존슨 출신이라고 거기서 제약했다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뽑기가 좀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너오는데 이 망한 경력이라고 생각했던 6개월간의 존슨앤존슨 경력이 사실은 큰 도움. 여기서 결국 쭉 일하면서 노벨상 받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버러즈 웰컴이라는 데가 웰컴 트러스트랑 관련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상관없군요. 상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럼 아마 상관이 있어요. 버러즈 웰컴이 기본적으로 영국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버러즈도 그렇고 웰컴도 그렇고 원래는 아마 미국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 하면 왜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 정확하게 이거를 좀 문화적으로 파악하는데 실패했는데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는 서부의 약장수라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서부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약을 파는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약장수가 막 총 쏘고 이런 영화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많아요. 그런 서부의 약장수라는 약간 그런 캐릭터화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그렇죠. 의사도 약간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총잡이 중에 뭐 닭 이런 별명이 붙은 사람도 있고 최고의 총잡이로 이름난 와이어트 어프도 사실은 뭐 의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 게 이상하게 왠지 모르겠어요. 뭐 사람이 많이 다쳐서 그런지 뭐 약을 구하기 힘든데 뭐 누구가 한번 찾아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 기다리는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게 있거든요. 이 버러즈 앤 웰컴 중에 버러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뛰어난 가문 출신이었는데 집안이 망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나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서부를 돌아다니면서 약 파는 거를 하다가 나중에는 제약회사를 크게 차린 거죠. 그러다가 웰컴이라는 동료를 만나가지고 엄청난 대기업으로 버러즈 앤 웰컴을 키우게 되는데 나중에 그러다가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거의 근거지를 영국으로 옮아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버러즈 앤 웰컴은 영국 회사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미국에도 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국 운영이 되었었고 아마 무슨 뭐 웰컴 뭐 트러스트 이런 거 하고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어져서 관련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역시 영국의 거대 제약 기업인 GSK의 버러즈 웰컴에 합병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락스 스미스 클라인. 맞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아십니까? 유명한 회사니까. 근데 그래도 그거를 풀네임을 알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다가 한때 뭐 주식이라도 좀 아니요, 예전에 뭐 여기 관련된 뭐를 썼던 뭐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회사랑 일하는. GSK가 한때 세계 거의 최대 제약회사인 적이 있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항상 쳐다보는 주식 종목 중에 하나죠. GSK가. 약간 의료 관련 테마 대장주 이런 그렇습니다. 거군요. 이제 한때 이제 대장주였는데 요즘 약간 대장주인가 과연 약간 뭐 이렇기도 한 요즘은 한 9위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9위, 10위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그 정도면 중장으로 강등된. 대장에서 중장으로. 우리나라의 그 위약 중에 잔탁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GSK에서 예전에 만들던 약이죠. 그 GSK에 합병된 버러즈 웰컴에 1944년에 공인 공고가 나와가지고 취직을 합니다. 자기가 소속될 그 팀의 실장님이 면접을 봤대요. 조지 히칭스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40세 정도? 그 정도 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한국 드라마라면 약간 무리수를 써서 남자 주인공 배역을 맡길 수도 있을 정도의 연배가 안 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상적인 그 1일 드라마 전성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실장님은 메인 실장님은 아니다. 보통 실장님의 메인 실장님이 좀 웃긴 동료라든가 뭐 그렇죠. 멘토 이런 걸로 등장해줘. 혹은 뭐 실장님의 직속 부하로서 든든하게. 예전에 이제 강남길 배우 같은 분이 좀 많이 맡으시던 어떤 건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약간 그런 역할의 연배에 이분 인상도 물론 뭐 강남길 배우님하고는 많이 다릅니다만 약간 그런 느낌에 좀 더 가깝습니다. 히칭스 이분도 면접을 보러 왔는데 이 히칭스 박사님이
뭐 면접을 보러 왔으면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가 뭔지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는 거의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요즘에 약을 새로 개발할 새로운 방법이 있는데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었고 그 지금 신통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뽑을 사람이 별로 없는데 딱 보니 니밖에 못 뽑겠다. 뽑을 사람 니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기 그렇죠. 마련이죠. 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때 당시에 DNA가 어떤 생물이 생명 형상의 핵심하고 관련이 많다. DNA가 유전을 일으키고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는데 꼭 필요한 것 같다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한창 주목할 때였습니다. 1940년대 중반이. DNA의 구조와 DNA가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밝혀지는 것은 1950년대 초가 되어서 로잘린드 프랭클린, 네. 그다음에 왓슨 크릭 뭐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DNA 뭐 이런 게 상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고 약간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지만 상관 분명히 많은 것 같다. 히칭스 박사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냐면 DNA가 이렇게 중요한 걸 보면 DNA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사람 몸에 끼워 넣어주면 뭐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거를 잘 만들어서 어떻게 약을 개발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1944년 이 시점에서 굉장히 도전적이네요. 도전적이었어요. 네. 이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네. 거트루드 엘리언은 그런 식의 화학 실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게 느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캐릭터겠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타입. 밝게 웃으면서. 근데 그건 좀 왠지 좀 그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주인공의 태도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 히칭스 박사의 경험과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었고 이 엘리언의 끈질긴 추진력과 이 젊은 에너지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좀 그런 그런 일이어서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 계속 나죠. 히칭스 박사의 그 아이디어대로 계속 한 30년 밀어붙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업적을 이루고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둘이 같이 봤나요? 같이 받습니다. 아. 1988년에 같이. 네. 귀인이죠. 네, 히칭스 진짜 박사. 서로 비인이네요. 서로 네. 귀인입니다. 히칭스 박사가 이 아이디어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한 사람 더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을 가지고 이제 서로 약간 이 방향으로도 해보고 오른쪽 방향으로도 해보고 왼쪽 방향으로도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밀고 갔던 건데 그 나머지 한쪽은 그렇게 잘 안 풀렸어요. 네. 거트루드 엘리언 쪽이 훅 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진짜 귀인이죠. 조금 더 실현의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실현이 안 끝났어요. 예. 이제 대충 그러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진정한 이제 본격 골치 아픈 연구거든요. 이제부터는 뭐 무슨 수치 한두 개 측정해가지고 뭐 이제 이것도 안 이것도 하는 시절이 아니거든요. 본격 골치 아픈 연구가 됐으니까 좀 더 수준 높은 교육. 그 다음에 외부에 나갔을 때 혹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엘리언 박사님이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너도 박사학위를 따라. 박사가 아직 없군요. 네, 그러고 보니. 석사까지밖에 안 했잖아요. 네네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 모르긴 해도 히칭스 박사도 어느 정도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식을. 좀 네.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자네는 이쪽 연구 방향으로 쭉 앞으로 열심히 해볼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박사학위를 따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브루클린 공과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뭐 낮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2년 동안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어요. 근데 학교에서 통보가 날라옵니다. 우리 학교의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학교의 전일직으로 풀타임으로 다른 직장을 안 다니고 다니는 학생만 대학원 학생, 박사과정 학생으로 받아주기로 하고 있다고. 어이. 지금 2년 동안 한 거는 아쉽지만 말도 안 그래도 뭐 배웠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남은 건 아니지 않냐고. 회사를 간두고 학교를 오시든지 학교를 그만두시라고. 브루클린 공과대학에서 그런 이야기가 날아옵니다. 당시에 브루클린 공과대학의 행정 담당자들은 1988년에 멋쩍었겠죠. 그러게요. 그때 그냥 한 2, 3년만 냅뒀으면 우리 학교 출신 노벨상 노벨상 수상자가 수상자. 탄생했다고 자랑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도 별로 길게 얘기 안 하는데 보통 웬만한 데서는 저는 이때도 거트루드 엘리언 엄청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이게 한두 달 내지는 뭐 다니다가 그냥 시도하다가 바로 실패했으면 아니 뭐 학교 뭐 아닌가 보다 하면 접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감하게 회사를 때려칠 수도 있는데 한 2년 동안 잘 다니다가 2년 동안 대학원 생활 2년을 했는데 싸운 게 있는데 박사과정도 한 2, 3년 차 때 2, 3년 차 때가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딱 그때 지금 딱 접어들었는데 아니 회사를 다닐 건지 학교를 다닐 건지 결정을 하라니 골치 아팠겠죠. 와.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학교를 다녔을 수도 사실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그렇죠. 보면. 왜냐하면 뭐 회사를 다닌다는 게 정말 회사에 안 두면 사실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히칭스 박사님하고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학위 따가지고 다시 재입사하는 쪽으로 좀 해달라고. 어차피 이제 이 호경기 시절에 사람 인력은 부족한 시절이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물론 뭐 연구가 바빠가지고 회사에서 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그게 불가능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회사를 포기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아버지도 이때쯤 해가지고 돌아가시고 막 이래가지고 집안에서 더욱더 뭐 이런 쉽게 기대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브루클린 공과대학의 대학원 생활을 박사과정 대학원 생활을 2년 동안 울면서 하다가 그냥 접게 됩니다. 날리게 됩니다. 아. 네, 사실 생각해보면 힘들었겠다. 되게 괴로운 일이었을 텐데 노벨상 받고 나면 다 명예박사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예박사 나중에 노벨상 받기 한참 전에 명예박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군데에서 명예박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박사학위를 받지 않으신 노벨상 수상자 그렇군요.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군요. 계속 쭉 박사님이 박사학위 안 아니시구나. 받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화학상 수상자 중에 이런 분이 몇 분 계세요. 아. 몇 분 계세요. 뭐 2000년대 초에 일본에서 노벨상 수상하신 분, 그분도 이제 회사원 노벨상 수상자라고 그분이요? 해요. 네, 네, 네. LED 발명하신 분이요? LED 분 말, 그분 말, LED도 그러신 분인가? 그분 아마 박사학위 그분 박사님이 박사 있고 있으셨던 것 회사원이었죠. 말디라고 해가지고 네. 이 입자의 화학 물질의 분자의 질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거를 개발하는데 큰 공적 세우신 분이 네. 박사학위 받지 않고 그냥 회사 다니시면서 연구를 하시는 와중에 그걸 개발하셔가지고 심지어 그분이 저기 다나카 고이치 네 맞아요. 학사 출신이에요. 학사 네. 출신. 네. 고이치 선생님. 석사도 네. 아니에요. 네네네. 네. 고이치 선생님 그분 뭐 한국에도 강연 많이 오셨죠. 저도 네네. 그분 강연 들으신 것도 기억나는데 그분이 정말로 얼마나 회사원 출신 학자 티가 많이 나시냐면 그분이 영어를 거의 못 하십니다. 아 진짜 네, 회사원이. 그냥 그 회사 안에서 일본에서 연구하시는 아.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강연 오시면 그냥 그 영어로 만든 원고를 그냥 외워서 하는 거하고 읽는 거 하는 식으로 강연을 하시거든요. 근데도 재밌어요. 그분은 이제 진짜 고생한 이야기 이런 걸 다 네네.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고 그리고 가끔 이제 한국의 노벨상 이런 거 하면 이제 나오는 이야기로 이상한 이야기로 뭐가 있냐면. 물론 뭐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수상자이십니다만 그보다 전에 역시 그분도 80년대 노벨 화학상 받으신 분일 거예요. 대한민국 부산 출신의 노벨상 수상자 한 분 계시죠. 아 이거. 네. 부산에서 태어나셨는데 이제 미국인 출신이고 네네. 어머니 아버지 미국인이시고 장성하신 미국에서 쭉 활동을 하셔가지고 다들 그냥 미국 학자라고 생각하셨는데 네. 나중에 이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부산에. 출생지가 부산 대한민국 네네. 부산이신 분. 그분이 이름 뭐더라? 그분도 찰스, 아마 찰스 피터슨. 피터슨, 네, 네. 그분도 아마 박사학위 없으실 거예요. 그분도 아마 화학상 다녔을 거예요. 찰스 피터슨 이분 우리가 이분 생가 신축해드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분이잖아요. 그때도 한번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그런 생가 신축 이런 걸 잘 안 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부산에서 태어나시고 네. 바로 함경도로 가셨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분의 어린 시절 추억은 사실 함경도 쪽에 다 있어요. 아. 네.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중국 같은 데서 성공을 하셨으면 뭐 북한에서 나름대로 생가도 좀 만들어 놓고 하셨을 텐데 미국에서 쪽 성공을 하신 분이라 아쉽네. 생가 뭐 어렸을 때 집 이런 게 없습니다. 네. 그분도 아마 그분 화학상 수상자 아닌가? 네, 맞습니다. 화학상 네, 수상자일 네. 거예요. 그분도 아마 박사학위는 없으실 겁니다. 네. 피터슨 생가 앞 맛집 이런 거 검색할 수 있는. 화학상 수상자 이런 분이 꽤 있고 버트루드 엘리언은 이제 생리의학상을 네, 받으셨죠. 네. 생리의학상 수상자 중에도 이런 분들이 좀 이제 계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무슨 연구를 그래서 했느냐 소개를 해드리자면 짧게 설명을 드리면 퓨린이라는 물질을 퓨린이라는 게 DNA의 중요한 재료인데 퓨린이라는 물질을 개조를 해가지고 그거를 사람 몸속에 넣어주면 DNA 대신에 그 개조된 물질이 재료로 사용되면서 정상 DNA를 만들지 못하고
이상하게 꼬인 작용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뭐 죽든지 살든지 하지 않겠느냐 네. 라는 쪽으로 연구를 해 나간 거죠. 네. 예, 요게 DNA의 전형적인 DNA 한 조각의 모습입니다. 예, 저런 게 이제 수십억 개가 쭉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DNA가 되는 거죠. 예, 저게 퓨린, 이제 아데닌, 구아닌. 저기 DNA의 뉴클레오티드의 전형적인 하나의 모습인데, 지금 저기 큰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 저기 이제 구아닌이라고 하는 아데닌, 구아닌, 뭐 시토신, 티민 뭐 이런 게 이제 DNA를 이루는 네 가지 이 부품이라고 하죠. 네, 네. 옛날엔 그걸 레고 블럭으로 많이 비유를 아, 했는데 그래요? 네 가지 레고 블럭이 있는데 그거를 서로 이제 어떤 색깔의 레고 블럭을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사람들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라는 뜻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그려져 있는 게 이제 구아닌인 것 같은데요. 이 구아닌, 아데닌, 시토신, 티민이라는 거는 왼쪽에 왼쪽에 P자 그려진 포스페이트라고 돼 있는 저 부분하고 중간에 슈가라고 돼 있는 오각형 그려져 있는 부분 저 부분은 다 동일하고요. 네.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저 오른쪽 위쪽에 있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네. 저 베이스라고 하는 부분. 저 부분이 저거만 떡 떼놓고 보면 이제 염기성을 띌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염기, 뭐 베이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인데. 그러니까 베이스가 기초가 된다라고 베이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베이스 페어가 몇 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초적인 뭐 쌍이 몇 개가 있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염기성을 띠고 있는데 염기성이라는 말을 베이스라고 하기 때문에 베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약간 착오를 일으키기 좋은 그런 네, 거죠. 네. 화학책 읽다 보면 뭐 베이직 리액션 뭐 이런 말 나오면 그 기초적인 반응이라는 뜻이 아니고 네. 염기성 염기 반응이라는 뜻일 때가 반응이군요.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지금 보여드리는 구아닌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산소도 달려있고 질소도 달려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오각형 있는 부분하고 육각형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네. 예, 저 부분을 퓨린이라고 합니다. 오잉? 예, 저 부분은 퓨린. 그러니까 뭐 산소 붙어 있는 거 뭐 이런 거 다 잡아 떼고요. 네, 네. 그 겉에 튀어나와 있는 거 구질구질한 거 이런 거 떼고 중간에 이 핵심을 이루는 오각형, 육각형 모양만 있는 저거를 네, 저거를 네. 퓨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퓨린에다가 질소하고 수소를 적당하게 갖다 붙이면 아데닌이 되기도 하고 산소를 또 적당하게 갖다 붙이고 또 질소 갖다 붙이고 하면 구아닌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이 퓨린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아니면 뭐 퓨린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람 몸속에서 퓨린이 생기고 그럼 퓨린을 이렇게 저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아데닌이나 구아닌 같은 걸로 사람 몸속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DNA의 재료로 쓰겠죠. 참고로 아데닌, 구아닌 말고 시토신하고 티민은 퓨린이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피리미딘이라는 물질이 중심에 있어요. 네. 그래서 히칭스가 뭘 했겠어요? 엘리언을 뽑아가지고 너는 퓨린 쪽으로 어떻게 해봐라 라고 시킨 거. 한 사람 뽑은 사람한테는 피리미딘을 가지고 어떻게 해봐라 라고 시켰던 거예요. 요게 약간 운이 딱 갈리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운이 갈리기도 하고 사실 실력이 있었던 것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저 퓨린을 가지고 뭐 이렇게도 좀 개조를 해보고 이런 원자도 좀 갖다 붙여보고 뭐 하고 같이 투입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퓨린을 이용을 해가지고 DNA를 만들 때 하고 뭔가 다른 반응이 일어나겠죠. 예, 그렇게 하면 뭐 DNA를 제대로 못 만들게 된다든가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병을 치료하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정상적인 DNA를 못 만들게 해서 암 세포 같은 게 막 증식하는 걸 막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걸 해서 백혈병 같은 거 고칠 수 있다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보였습니다. 거군요.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암세포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 아이디어만 적중을 해도 예를 들어서 그냥 DNA를 정상적으로 못 만들게 하자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을 먹으면 그럼 사람의 세포가 하나도 제대로 안 생겨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약을 많이 먹으면 장난하면 죽겠죠, 그죠? 네, 네. 근데 암이 막 자라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약을 조금 먹어주면 암은 굉장히 빨리 불어나는 게 특성이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세포들도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처 났는데 이게 아물기 위해서도 세포가 자라줘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뭐 그런 것도 제대로 똑바로 안 되겠지만 암이 빠르게 증식하는 데는 더욱 더 큰 문제가 되죠. DNA가 제대로 생길 수 없다라는 거는. 그래서 암을 이렇게 좀 죽여주는 효과가 생길 거다라고 본 것이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백혈병 같은 그런 특정한 어떤 경우에서 저걸 잘 개조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물질을 잘 만들어주면 어떤 것까지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냐면 암세포가 그렇게 아주 빨리 자라난 이유는 뭔가 다른 세포하고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암세포의 DNA를 만드는 방식도 더 빨리 더 무자비하게 만들 수 있는 뭔가 딴 방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근데 저 퓨린을 이용한 물질을 잘 만들어가지고 일반적인 세포가 DNA 만들 때는 뭐 까짓 거 별 상관없이 그냥 뭐 아니면 약간 뭐 손에 좀 끼치지만 그냥 한 번 손에 좀 끼치는 걸로 끝나는데 암세포가 아주 무자비하고 재빨리 DNA를 만들 때 사용되는 어떤 물질하고 같이 있을 때는 결합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산산조각 나면서 펑 터져버린다. 네, 네. 그러니까 암세포가 거기서 그냥 다 죽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물질을 만드는 거를 먹여주면 네, 네. 암세포만 확실하게 더 많이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암 치료제를 만들어낸 네, 것입니다. 네, 네. 이거를 이 방향으로 계속 실험을 합니다. 이게 지금 소위 암 치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가진 첫 번째 전략인가요? 첫 번째 전략인지는 모르겠고요. 되게 초기에 큰 전략이네. 성공을 거둔 거의 첫 번째 약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만큼 큰 성공을 거둔 약이 이전에 거의 없었습니다. 네, 네.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최초의 치료제라고 뭐 특히 이제 소아 백혈병 같은 경우에 맞죠. 이때 당시에 걸리면 한 2달이면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약이 도입된 후에 훅훅 치료가 개선돼가지고 요즘은 백혈병 걸리면 막 70% 80% 네, 네, 맞아요. 그 정도 치료됩니다. 고트로드 엘리언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네, 네. 이게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김에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그 근본적인 고민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아까 항생제 이야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네. 40년대에 항생제가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큰 이유가 뭐냐면 마탄, 매직 블렛이라고 하는 네, 네. 마법의 총알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데나 대충 쏴도 나쁜 놈만 골라가지고 총알이 맞춘다. 뭐 그런 게 옛날 유럽 전설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네, 네. 사람들이 약을 구할 때도 그런 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 몸속에 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게 들어왔는데 세균 들어오는데 뭐 염산 같은 거 부으면 다 죽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세균이 가끔 그런 분들 있죠. 감기 걸리면 균을 죽여야 돼. 말하면서 소주 같은 거 네, 맞아요. 드시는 그 독한 이상한 소주 거 먹어야 드시죠? 된다고. 맞아요. 네. 이제 뭐 소주 독한 거 부으면 당연히 뭐 세균 뭐 바이러스 잘 죽습니다. 네. 하지만 내 몸도 망가지잖아요. 내 몸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약의 문제거든요.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뭔가 약을 먹었는데 사람의 딴 부분은 안 건드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만 골라가지고 탁탁 그것만 해치는 그런 희한한 물질을 만들 수 없을까? 네, 네. 야 그런 게 어딨냐 세상에 진짜 무슨 마법 탄환이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항생제라는 물질이 개발이 되면서 항생제는 사람에 있는 사람 몸 세포하고 세균 세포의 그 구조의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 몸은 세균 세포하고는 다른 구조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세균은 뭐 원핵 생물인데 네, 사람은 진핵 생물이고 네. 원핵 생물하고 진핵 세포는 엄청나게 큰 네, 차이가 네. 있다. 뭐 이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약을 먹으면 진핵 세포, 사람의 세포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세균의 구조인 원핵 세포들만 다 녹여버리는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먹여가지고 세균은 싹 없앤다. 그게 이제 항생제의 원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항생제가 40년대 쑥 발전해가지고 50년대 이후로 정말 기적의 약으로 막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죠. 네. 세균성 질환이 걸리면 사람들이 뭐 웬만하면 뭐 사망한다라고 하던 게 예전에 많았어요. 뭐 콜레라, 뭐 페스트 뭐 이런 거 다 세균성 질환이거든요. 걸리면 다 뭐 죽는 게 뭐 다반사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요즘에 웬만히 웬만히 심지어 뭐 결핵 이런 것도 요즘에 네. 다 항생제로 치료합니다. 그래서 확 병을 치료하는 아주 큰 하나의 무기군이 하나 생긴 것인데 암은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 내 몸의 일부잖아요. 내 몸의 세포가 일부 암세포로 바뀌어가지고 생겨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세포의 뭐 형태가 근원적으로 다르다. 내 몸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거라서 어떻게 구분을 해가지고 없앤다.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암 치료하기 사실 굉장히 힘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도 비슷하게 말라리아를 치료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셨던 게 맞습니다. 기억나요.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그 열원충이라는 것이 세균처럼 사람 세포와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런 생물이 아니고 네. 사람하고 비슷한 진핵 세포로 되어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 말라리아도 요즘 꽤 잘 치료합니다. 네. 예. 그렇죠. 참고로 거트루드 엘리언이 말라리아 치료제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대박. 이런 골치 아픈 거 안 될 것 같은 것들만 하나하나 격파를 해나가는 인물이 그런 분이신데
이런 난관 속에서 그러니까 히치닝스 박사의 아이디어도 좋았던 거죠. 예, 그러면 도대체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는 뭔가? 암세포는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증식한다는 거가 하나의 차이가 아니냐. 그러면 증식할 때 반드시 빨리 많이 만들어지는 거. DNA에 만들어지는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DNA에 우리가 이상한 물질을 좀 흘러들어가게 하면 그게 뭐 어떻게 작용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 아이디어가 좋았던 거죠. 실험에 착수한 지 거의 한 3년 만에 이게 1차적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또 빨리 나왔나요? 상당히 처음에 돌파구가 빨리 나왔어요. 한 3년 만에 돌파구가 나와가지고 아마 거의 이 시절에 동물 시험까지 거의 됐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 백혈병 걸린 쥐한테 네. 방금 말씀드린 그 퓨린을 좀 개조해가지고 만든 물질을 투입을 해줬더니 백혈병이 개선이 되는 이것까지 어느 정도 본 거예요. 난리 났겠네요. 난리가 났는데 난리가 좀 나다가 훅 좀 사그라든 게 사람에게 주입을 하기엔 독성이 너무 센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건 뭐 그냥 이러다 마나 싶었는데 뭐 그런 생각했겠죠. 뭐 그런 생각까지 안 했을 수는 있는데 또 나쁜 말 아니에요. 아니요 나쁜 말 아니에요. 내가 대학원을 쭉 다녔으면 이걸로 논문은 충분히 확인을 그렇죠. 충분히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도약이니까 그럼요. 네네. 당장 약으로 팔 수는 없어도 그런 생각을 했지 싶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작가님이 되게 많은 분들한테 이입을 하는데 제일 잘 이입하는 대상들이 그 대학원생. 좌절하고 있는 대학원생들. 논문을 써야 되는 대학원생인데 진짜 잘 이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포기를 하지를 않고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한 3년 더 연구를 해요. 2-3년 더 연구를 해가지고 1950년에 메르캅토퓨린, 퓨린을 황 들어있는 이런 물질을 이제 메르캅탄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퓨린에다가 그런 황 들어있는 메르캅탄이라는 거를 부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메르캅토퓨린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붙인 위치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흔히 6-메르캅토퓨린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약자로 흔히 6-MP라고 부르는 약입니다. 6-MP라는 약이 개발이 되었고 이거는 사람에게 쓸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되고 그래서 백혈병 치료를 하는데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 백혈병의 효과가 특히나 좋았고 이 약이 언제쯤 다른 약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을까요?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지금 뭐 퓨리네톨, 프리네톤 이런 이름으로 이제 뭐 특허가 끝났으니까 여러 제약회사에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백혈병 치료약으로 쓰이고 있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이 정도 신약을 뭐 5-6년 만에 어쨌든 시장에 낸 거면 굉장하죠.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 뭐 농담이라면 속설 비슷한 얘기라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항암제가 좀 출시하기 쉽다는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항암제가 워낙에 이제 암이라는 큰 병에서 쓰는 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진통제 같은 거는 이거를 먹으면 뭐 탈모가 일어난다 이러면 함부로 쓸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출시 안 될 거 아닙니까? 팔기도 어렵고 그런 거에서 조금 유리한 게 있어가지고 좀 내놓기 쉽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더군다나 신약을 출시할 때 항상 기존의 약 대비 좀 좋아야지 쓸 수 있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때는 기존의 약이라는 게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더 내놓기 좋았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백혈병 치료약으로 쓰이고 있고요. 한 진짜 7, 80년대만 하더라도 백혈병이 온다라고 하면 사망할 확률이 정말 높지 않느냐라는 그런 약간 영화에서 사람이 뭔가 갑자기 맞아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떠난다라고 하면 백혈병이 자주 나오는 거였죠. 그렇죠. 요즘은 20세기 초는 결핵이었고 그 뒤로 가면 이제 문학 작품에서 백혈병이 많이 나오죠. 요즘은 많이들 회복하십니다. 백혈병 걸려도 약이 좋아지셔가지고 특히나 이제 어린이 백혈병 같은 경우에 얼마나 좀 더 슬프겠습니까? 근데 이 6MP 같은 경우에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아직 뭐 진짜 쉽게 치료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뭐 비용도 들고 확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털고 날 수 있는 질병이 되었는데 큰 전환점을 마련하신 분이 이 거트루드 엘리언이고 엘리언이 나중에 이제 뭐 노벨상을 받고 성공하시고 하신 후에는 가끔가다 이제 강연 같은데 가면 그 동네에 어떤 할머니하고 뭐 아저씨 혹은 할머니하고 아주머니 이런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과학 같은데 관심이 없어 보일 만한 사람인데 실제로 이야기 같은 과학 이야기 하면 대부분 그냥 뭐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러면서 그냥 졸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다 듣고 나면 끝나고
엘리언 선생님한테 오셔가지고 그 할머니가 얘가 어릴 때 백혈병 걸렸었는데 선생님이 그때 개발하신 약 있지 않냐고 살려가고. 6MP 그거를 먹고 살아났다고. 그 지금 이렇게 커가지고 지금 IC가 됐다고. 예, 정말 고맙다고. 그래서 막 뭐 손으로 쓴 편지 같은 거 네, 주고. 너무 좋네요. 네. 예, 그런 거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어요. 그런 거 막 자기 사무실에 막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진짜 찡하네요. 과학자로서는 되게 감동적일 만한 순간이죠. 네. 그것을 누군가 박재식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삶의 희망을 얻어서 살아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이상한 답답을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 네, 좋은 이야기군요. 말씀이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50년대에 이 6MP가 개발이 되고 이 방향으로 기왕에 해보는 거 쭉쭉 계속 해봅니다. 네, 여러 가지로. 네. 예, 그런 식으로 해보면서 약간 더 개선된 약, 조금 다른 형태로 쓸 수 있는 약, 뭐 이런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대신 부작용도 더 적은 약, 여러 가지를 막 개발해보면서 막 합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전기가 또 새로운 희한한 게 또 하나 나타나는데 안 좋은 일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좋은 일이에요. 네. 1950년대 후반 들어가지고 이 6MP의 부작용 중에 하나로 뭐가 언급이 되고 있었냐면 사람이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게 부작용으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었어요. 예? 면역력이 좀 떨어진다는 게. 그렇죠. 약간 아마도 그런 게 있죠. 이렇게 항암 치료하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는. 그러니까 아마도 면역 세포를 이렇게 새롭게 네. 만들기 위해서도 DNA를 만들고 이런 네, 게 많이 네.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방해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 면역 기능이 떨어진 게 중요한 좀 부작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50년대 말에 생물학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뭐를 열심히 도전을 하고 있었냐면 장기 이식에 열심히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 장기 이식을 할 단계는 아니고 개 장기 이식을 신장 이식을 하는데 뭐 이식을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의 장기가 몸에 들어오는 네, 거니까 면역반응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뭐 그 동물이 죽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영국에서 개 신장 연구를 하던 한 학자가 6MP가 면역을 안 좋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면역 반영 때문에 고민이니까 이거를 일부러 좀 매겨서 암 안 걸린 백혈병 안 걸린 개지만 면역 반응을 약하게 해주는 용도로 사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6MP를 주입을 한 거예요 개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덜컥 개 장기 이식이 성공을 해버립니다. 아 대박. 네, 그래서 신장 이식이 개 신장 이식이 6MP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성공이 되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거트루드 엘리언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거트루드 엘리언이 그 이야기로 감동을 해가지고 잠깐만 내가 약 효과는 부족하지만 부작용으로 면역이 떨어진 작용은 훨씬 더 많이 일어났던 거를 지금 몇십 개를 갖고 있다고 그걸 다 갖다가 한번 써보시라고. 왜냐하면 면역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서 생기는 병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대사장애 같은 것들. 실제로 그런 병을 치료한 예를 들면 뭐 크론병 이런 것도 거기에 속하나요? 통풍 네, 같은 맞아요. 거.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거. 그런 거에 쓰입니다. 이 약들을 실패 약이죠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면역 억제제. 실패 약이면 그걸 왕창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 신장 이식 연구하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써보는 거예요. 대박. 그러다 보니까 항암제로서는 거의 암 치료하는 데는 거의 아무 쓸모가 없었는데 면역을 특히 신장 이식 수술할 때 잘 발생해주는 면역 반응을 훅 줄여주는 약으로 이뮤란이라는 약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름부터 이뮤란. 너무. 네. 붙인 거죠. 네. 붙인 이름이죠. 이뮤란 이야기가 발생. 이뮤란이라는 약은 언제까지 사용되었을까요? 지금도 쓰이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씁니다. 아, 이것도 지금도 씁니다. 그렇군요. 이뮤란의 라는 왠지 한자로 써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특허가 아직 남아 있다면 네. 약간 좀 라미란 배우님이 선정하셔도 좋지 않겠는가 싶긴 한데. 네. 근데 특허가 있기엔 너무 옛날 약이네요. 네, 1961년에 나온 약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신장 이식이 활발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 엄청난 분이구나. 라고 해도 뭐 큰 과장은 아닙니다. 물론 뭐 네. 신장 이식에 뭐 면역 억제만 중요하겠습니까? 그럼요. 네.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뮤란 말고 다른 면역 억제제로도 어느 정도는 뭐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쉽게 신장 이식이 풀리는 거에서 이뮤란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진짜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신장 이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이거 두 개만 보셔도 네. 주변에 암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뭐 털고 나오신 분이 있으시다거나 네네네. 주변에서 혹시 신장 이식을 받으신 분, 이식 수술을 하신 분이 있으시다라거나 하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이 엘리언 선생님한테 네. 빚지고 계신 거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엄청나. 1970년 즈음 해가지고는 계속 이때까지 다 뉴요커로 쭉 살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 연구소를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 노스캐롤라이나 NC라고 흔히 이제 약자로 많이 이야기하죠. 아, 네. 미국의 그러니까 남북 전쟁 당시에 네. 되게 옛날인데 남북 전쟁 당시에 남부 주에 속하던 주 중에 거의 제일 북쪽에 있는 주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북부스러운 남부주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노스캐롤라이나는 이상하게 뭔가 여기는 남부다라는 그런 의식 같은 게 좀 있는 것 확실히 같아요. 있죠.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약간 북부쪽 지역이죠. 거기 보면 리서치 트라이앵글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연구의 삼각지대 같은 단지? 그런 곳이 있습니다. 네네. 네. 거기 이제 듀크 대학이라고 아이비리그 학교 중에서 이제 네.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굉장히 이제 명문 학교로 평가받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소들이 한 3개 정도 되는 작은 도시 이런 건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구역이 있죠. 그래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리서치 트라이앵글은 미국에 형성된 이런 연구 지대 중에 좀 잘된 데로 그래도 좀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슷하게 하려고 뭐 조사해서 배워오기도 하고 네. 막 이러는데 잘 안 될 때도 많죠.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재작년쯤인가 반도체 연구하는 기관들을 지도에 표시해 놓고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보면 K자 모양이 된다라고 맞아. 해가지고 이게 이제 K 반도체 연구지대라고 하면서 부끄러워, 뭐 그런 거 정말.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게 있었어요. 연구 삼각지대 이런 게 사실은 그런 거의 원조다. 그 삼각형 정도면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K 모양이 아니라 승천하는 용의 모양이거나 이런 무슨 것일 뭐 수도 있어요. 무슨 안드로메다 공주라고 해도 되고요. 네네네. 그렇지 거죠. 리서치 트라이앵글로 회사가 이사 오면서 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쭉 또 계속 사십니다. 여기서 여생을 보내세요 그냥 네. 쭉. 그래서 사시고 이때쯤 하셔서는 이제 명망이 높아지셔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대외 활동들도 많이 하시게 되고 한편으로는 가끔 가다가 뉴욕 나들이를 또 하셨대요. 보통 뉴욕 나들이를 하면 오페라를 꼭 한 오페라 번씩 보러 가죠. 보고 오셨다라고 하는데 이때쯤이면 이제 성공하셔가지고 자리 잘 잡으셨을 테니까 네. 좋은 자리에. 오페라에 좋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번 결혼을 안 하셨는데 그 동생이 있죠 동생 동생 결혼한 조카를 그렇게 귀여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막 인터뷰 같은 거 뭐 이렇게 말하시다 보면 그냥 우리 애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요 조카들은. 그러니까 애들은 원래 좋아하시는 분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또 막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 첫사랑이었던 뭐 레너드 캔턴의 뭐좀 얘기한 막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오랜만에 조카들 데리고 오페라 보러 가면 애들이 보통 오페라 이런 거 그렇게 잘 안 보려고 하죠. 막 좀 쓰셔가지고 막 이러고 네. 있는데 막 이거 뭐 고모 이거 언제 끝나요? 막 이런 거 했을 텐데 뭐 얘기해 웃으면서 얘기해 주셨겠죠.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저 구석탱이에 서서 계속 보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옆에서 네 할아버지 옆에서 보면서 정말 멋지고 신비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도 좀 느껴봐라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야, 나 때는 말이야. 자리는 생각도 못했어. 한편으로는 이때쯤 해가지고는 또 명성이 또 본격적으로 좀 올라가기도 시작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히칭스 박사의 아이디어로 처음 시작된 연구이고 히칭스 박사가 실장님이고 이분이 이제 그 실원 팀원이었잖아요. 그죠? 네.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두 번 2인자 그런 부하 느낌이. 여기로 그냥 쭉 따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한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좀 들어주세요. 대학에서 실험을 하거나 연구를 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수가 주도를 하고 대학원생이 따라가면 대학원생이 어느 정도 해가지고 대학원생이 굉장히 중요한 공적을 세울 수도 있죠, 그죠? 네. 교수보다도 더 사실은 큰 폭의 어떤 성과에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그렇지만은 대학원생은 그러다가 결국 졸업을 하고 거기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거는 이제 계속 그게 남아 있는 교수의 공로가 되고 뭐 교수가 이제 이렇게 좀 챙겨준다거나 아니면 그 대학원생이 그 후에 쭉쭉 연구를 더 잘해 나가면 그 사람이 대학원생 시절에 이 정도의 업적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좀 있죠. 우리 저기 중성자별을 발견한 조슬린 벨 버넬 이야기를 할 때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조슬린 벨 버넬이 이제 노벨상을 못 하고 지도 교수였던 분이 이제 노벨상을 안소니 뭐였더라? 그분이 이제 노벨상을 타셨는데 그런 관계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런 거를 챙겨주려면 좀 챙겨줄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제도라는 거는 회사가 뭐 자유자재로 꾸려주기 나름이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좀 탄탄한 회사인 경우에는 결국은 지도 교수처럼 그 자리에 계속 있고 나는 학생이 학위를 따면 나가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 전에도 우리 격동 500년 시간에도 한참 했는데 이게 어떤 노동자의 권리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그 대학원생하고 일반 회사 직원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일반 회사 직원들은 꾸준히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대학원생들은 다 졸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되게 그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는 잘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그 팀을 이끌어 주던 사람이 승진을 하거나 임원이 되거나 혹은 뭐 정년 퇴임을 하거나 하면서 나가고 그 뒤에서 그 2인자로 따라가던 사람이 계속 그 자리를 이어받아가지고 책임자가 되는 이게 부드럽게 계속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있죠. 네. 교수가 뭐 이렇게 한다면 한 2, 3년 있다가 야 이제 네가 교수해라라고 학생에게 자리를 줘. 그런 거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죠. 그게 그 회사의 좀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그런 거에만 집중을 해보면 회사라는 조직이 희한하게도 회사라는 건 막 그렇게 쉽게 돌아갈 수만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에만 초점을 맞춰보면 순수 과학 연구라든가 그런 좀 이상한 혁신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거다라는 뿌듯함을 조직원들이 가지고 하기에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있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회사라는 조직이 특이하게.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잘 키워줄 수 있는 것도 좀 과학 발전에서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이 거트루드 엘리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뭐 중간에 설명해주신 이 고이치 선생님처럼 회사원 출신의 노벨상 수상자 이런 분들도 따지고 보면 회사에서 이렇게 연구해 나가다가 겪고 알게 되고 한 거를 포장을 해가지고 과학적인 성과로 보고를 하게 되면서 세계의 다른 연구자들하고 나누게 되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리게 되고 하면서 과학자로서 이 회사원이 자리를 잡고 인정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막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도 이제는 우리나라 수준에서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회사원 출신 노벨상 수상자나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예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카데미아가 공유하던 논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일반인들한테도 다 공개가 되고 회사원이라고 해도 이제 막 커팅 엣지 막 끝단의 연구들을 따라가는데 정보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어떤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점들이 조금 유리한 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좋은데 그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좀 극복이 되면 좋겠다. 아무래도 뭐 그런 게 있거든요. 회사에서 하면 야 뭐 시키는 일 빨리 해가지고 마치고 뭐 우리 저기 서류 해야 되고 서류 처리하고 우리 뭐 사모님 기분 좋게 송년회에서 뭐 이렇게 멋지게 해주고 이런 게 중요하지. 뭐 그 논문 써가지고 공유해봐야 회사에 돈 되냐. 뭐 이렇게 되게 십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돈 되는 연구 뭐 당장 닥친 연구 이런 걸 해야지 무슨 회사에서 그걸 뭐 공유를 또 왜 하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뭐 이거 뭐 길게 얘기하기 되면 좀 심각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2010년대에 그런 얘기 한창 또 유행한 적도 있었어요. 오픈 이노베이션 뭐 이러면서 그런 비슷한 얘기 한창 유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무렵쯤 해가지고 엘리언이 실장님이 됩니다. 네. 60년대 말 70년대 초쯤 해가지고 희칭 선생님은 승진하셨나요? 승진을 하셨든지 은퇴를 하셨든지 뭐 그렇고 엘리언이 이제 실장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성과를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외부에서도 막 이거 암 치료 약 이런 거 누구한테 얘기 들으면 좋을까? 그러면 그 뭐 은퇴하신 히칭스 선생님이나 아니면 지금 실장님이신 엘리언 실장님이면 야 실장님 부르자 이렇게 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무래도 뭐 전미 제약 무슨 행사 제약 대회 컨퍼런스 뭐 이런 거 이제 뭐 제약 경진 대회 아니 제약 행사잖아요. 제약 업계에서 하는 네네네. 새로운 미래 70년대를 향하여 뭐 이런 행사 안 했겠습니까? 우리 회사 대표 스피커는 누가 좋을까 이런 것들. 뭐 잭슨 5 나와서 막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거 안 했겠습니까? 70년대면 그럴 때 오프닝 행사 연예인 누구 부를까 이런 거 정말 우리 이 보로젠 웰컴에서는 이 정도의 업적으로 인류를 구했다라는 걸 선전하는 그런 발표를 해야 될 사람 한 사람 필요할 텐데 누구를 세울까? 그럼 실장님, 엘리언 실장님이 하셔야지. 뭐 이렇게 되면 엘리언 실장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개발해갖고 이렇게 했다, 편지도 받았다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 양반 저런 걸 개발 그렇게 다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자신의 그런 입지도 쑥쑥 성장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같은 이 퓨린 방향의 연구가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네. 아직도 이 응용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 어느 쪽으로도 이게 풀리느냐? 사람의 몸에 들어가가지고 치료제를 만들기 골치 아픈 것 중에 이제 뭐 암처럼 사람 몸에서 생기는 거 당연히 이제 골치 아프고요. 또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세균에 비해서 훨씬 더 처리하기 골치 아픈 게 항생제란다. 세균에 비해서 훨씬 더 처리하기 골치 아픈 게 바이러스가 처리하기 골치 아파요. 네. 세균은 살아있는 생물이고 세포로 되어 있는데 사람하고 구조가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 구조가 다른 세포를 죽이는 약을 쓰면 죽습니다. 네. 근데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생물로 잘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일단 애매해요. 예. 그리고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 중에 가장 좀 극단적인 예를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자기가 불어나기 위해서 숙주를 이용을 하죠. 네. 자기가 스스로 불어나는 게 아니라 그 자기의 DNA를 숙주의 DNA 옆에다가 이렇게 쓱쓱 뿌립니다. 네네. 그럼 사람 세포가 속아가지고 아 이것도 나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인가 보다 라면서 바이러스의 DNA대로 그걸 만들어버리면 바이러스의 몸체가 씩 생겨나 버리고 그런 식으로 바이러스가 몸에서 막 많아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뭘 어디서 어떻게 공격을 해가지고 그걸 없애는데 되게 힘든 거예요. 네네. 바이러스가 얼마나 힘든지는 전 인류가 지금 몇 년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약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마찬가지 방식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바이러스는 보통 굉장히 빠르게 불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DNA를 굉장히 빠르게 많이 만들면서 급속도로 늘어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같은 기본 아이디어로 네. DNA가 만들어질 때 꼭 필요한 퓨린을 이것저것 조작을 해가지고 끼워 넣으면 잘 골라가지고 잘 만들어 넣으면 보통 사람의 몸에서 DNA 만들 때 끼어 들었을 때는 피해가 없거나 적고 그런데 바이러스 DNA 만들었을 때 얘가 사용이 되면 바이러스의 어떤 다른 성질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훅 깨져버리면서 주변을 다 망쳐버린다. 이런 물질을 만들어서 끼워 넣을 수 있다면 그 암을 없애는 약하고 근본적으로 같은 원리죠. 그죠? 그러네요. 그걸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트리메소프림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네. 이것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고요. 굉장히 큰 분야로 활용되는 전략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를 또 잘 탔던 것이 뭐냐면 중요한 지적해 주는데 시대를 잘 탔던 것이 뭐냐면 DNA의 어떤 한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뭘 이렇게 해본다라는 전략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50년대, 60년대에 이 로자랜드 프랭클린하고 왓슨 앤 크릭 이후로 뭐 DNA에 생명의 비밀이 붙어 있다, 생명의 가장 핵심적인 게 DNA에서 일어난다. 막 이게 막 불타오르면서 사람들이 DNA에 관한 갖가지 연구를 막 해내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구 결과를 계속 보면서 우리 전략을 이용을 하고 이렇게 건드려 보면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쏟아질 구멍이 많았던 거예요. 네네. 사람들이 그런 거 막 찾아낸 거예요. 아, 사람 몸속에 있는 어떤 효소가 퓨린을 잡아다가 그거를 당분하고 붙여가지고 실제로 DNA를 만들어내더라. 이런 걸 막 찾아낸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사람 몸속에 있는 그 효소가 이건 그냥 제 상상입니다. 이상적인 걸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효소가 사람의 몸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퓨린을 집어다가 DNA를 만드는데 세균이나 뭐 혹은 DNA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집어다가 사용하는 효소가 다른 효소가 작용을 하는 거죠. 바이러스나 세균은 사람하고 다른 효소를 이용을 할 테니까 그러면 퓨린을 개조한 물질을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효소가 DNA를 만들어서 쓸 때는 그냥 부드럽게 딸려가가지고 혹은 아예 딸려가지도 않게 물질을 만들고 세균 바이러스가 DNA를 만들기 위해서 퓨린 비슷하게 생긴 요거를 딱 잡아채면 그 효소 자체를 파괴해버릴 수 있도록 물질을 딱 만들면 그 효소가 팍팍 깨지겠죠. 그러면 더 이상 DNA를 만들 수가 없게 되니까 그 바이러스나 세균은 기능을 못하게 되는 뭐 이런 식의 작전을 계속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생물학의 큰 발전의 역사하고 괴를 같이 할 수 있는 이 약 개발 전략이었기 때문에 또 잘 통했던 점도 있습니다. 퓨린의 구조는 신기하게도 요산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사람의 이제
암모니아 이런 게 이제 이 몸속에서 여러 가지 바뀌어가지고 비교적 독이 없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몸속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요산으로 바뀌어서 나간다고 하는데 이 요산이 잘못 쌓이면 통풍에 걸리게 되죠. 맞아요. 엄청 아픈데 그거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요산이 흘러드는 데다가 퓨린을 개조한 물질을 보내서 통풍을 치료한다는 작전을 개발할 수도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왜냐하면 요산의 모양하고 퓨린의 모양하고 그 기본 중간 모양은 뼈다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또 꾸미는 거죠. 요산인 줄 알고 통풍 생기는데 쓱 이 양이 끌려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면 뭐 딴 요산을 다 오히려 분해해버리게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통풍 치료제로도 거트루드 엘리언과 그의 팀에서 만든 약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가 되면서 거트루드 엘리언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제 뭐 한 나이가 60 정도 가까워지게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참 좋은 연구를 했구나라고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거트루드 엘리언이 팀에서 한창 연구를 하고 있던 그 약을 어디에 사용을 해볼까 이리저리 사용을 하다가 당시 80년대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으로 악명이 높았던 HIV, 에이즈를 치료하는 곳에도 잘 드는 약이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AGT라고 하죠. 아지도티미딘, AZT라고 하는 약, 에이즈 치료제로 각광받았었던 약. 요 약에도 사실은 엘리언이 일하던 도중에 팀에서 같이 개발해 놓았던 것이 요것도 사실은 퓨린에서 출발해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나온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항바이러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지고 에이즈 치료약으로도 보통 이제 암 치료약도 만들고 에이즈 치료약도 만든 사람이에요. 뭐 엄청 과장해서 말하자면 에이즈 치료약은 은퇴한 후에 나중에 이제 그 후배들이 이제 엘리언 실장님을 계실 때 해놨던 거 뭔지 다 털어보자라고 해서 털다가 이제 나온 거긴 하지만 암 치료약도 개발하고 에이즈 치료약도 개발해서 노벨상 뭐 받지 않겠습니까? 1988년도에 쌍팔년도라고 하죠. 쌍팔년도 요즘은 그런 말 잘 쓰지도 않습니다만 원래는 우리나라 1960년에 5.16 일어나기 전에는 단기 연도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4288년을 원래는 쌍팔년도라고 불렀다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는 1955년이 쌍팔년도라는 뜻이었습니다. 진짜요? 몰랐네요. 그래서 이제 60년대나 70년대 이제 쌍팔년도라는 말을 많이 썼었죠. 50년대나 하던 걸 뭘 언제적 소리야 이런 뜻으로. 쌍팔년도. 그러다가 80년대, 90년대 좀 안 쓰이고 있다가 90년대 후반부터 1988년도라는 뜻으로 다시 쌍팔년도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쌍팔년도의 뜻이 한동안 약간 큰 논란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많이 발전한 이후에 사람들이 70년대나 60년대에도 쌍팔년도라는 말을 쓴 적이 있다. 그때는 50년대, 55년이라는 뜻으로 썼다라는 것을 발굴을 하게 되면서 쌍팔년도의 기원에 대한 논쟁이 종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단어는 한 70년 뒤에 다시 그 부활할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88년 기념해서 그렇습니다. 쌍팔년도 노벨상,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제임스 블랙이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이 히칭스와 엘리언이 나란히 상을 받았습니다. 엘리언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걸 응축하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연구가 한참 잘 될 때는 그 연구의 성과가 누구의 것으로 포장되는지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대범하게 좀 매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럼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거든요. 아마도 40년대하고 50년대 초기에 연구를 몇 빠지게 하면 히칭스 박사님이 막 멋있는 평가를 다 받고 이런 시절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그런 회사의 승진 체계라든가 뭐 그런 회사에서 이런 거를 또 잘 따져 줬겠죠. 뭐 하다못해 연봉을 높여준다든가 엘리언 선생님이 갑자기 때려치고 나가면 곤란하니까 그런 식으로 잘 유지가 되면서 기다리면서 결국은 그걸 이제 인정받게 되는 형태로 조직도 잘 도와주고 문화도 잘 도와주어서 기다림 끝에 충분한 인정도 받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이 제약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였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회사 하나를 먹여 살리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원래 보르주엔 웰컴 자체가 거대한 회사였고요.
먹여 살렸다라는 거는 과장이겠지만 상당히. 큰 회사가 더 큰 회사로 네. 네, 네. 크게 성공했었겠죠. 그래서 노벨상 수상 이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셨고요. 네. 네,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다는 게 이제 주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뭐 강연이라든가 후학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는 거. 동영상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남아 있어요. 90년대 네.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 잘 하십니다. 네. 네. 아주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씀 잘 하시고 1999년도에 81세를 일기로 작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거트루드 엘리언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소설 같은 순간 혹시 있나요? 소설 같은 순간 굉장히 짧게 거트루드 엘리언하고는 거의 상관없는 이야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히칭스 엘리언이 같이 노벨상을 받을 때 같이 노벨상을 받았던 제임스 블랙이라는 인물. 네. 이분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역시 이 약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받으셨던 분인데 이분은 사실 히칭스나 엘리언이 받은 그 방식하고는 방향이 같지 않습니다. 네. 이분 딴 형태의 약을 개발, 뭐 위약 쪽으로 이런 거 위궤양 뭐 이런 쪽의 약 개발하셨던 분인데 이런 뭐 퓨린을 이용하고 뒤에는 이런 방식 아니었어요. 그 약을 만드는 분이었어요. 딴 방식이었는데 근데 뭐 말을 그렇게 갖다 붙였는지 진짜로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노벨상을 주면서 이 세 분을 나란히 주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세 분이 약을 개발한 방식은 그냥 이런 게 잘 듣더라. 그 비슷한 거 어떻게 해가지고 또 한번 시도해 보자라는 막연한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몸속에서 이런 화학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디를 어떻게 건드리면 어떤 원리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계산해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이를 해서 약을 만드는 그 방법을 개척을 해서 우리가 약을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걸 공격해서 진짜 약을 만드는 게 가능하구나. 그거를 보여줘서 약을 만들어내고 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길을 뚫었다라는 점에서 세 사람의 공헌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같이 세 명을 묶어서 상을 주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임스 블랙이라는 분, 뭐 이게 단데요. 소설 같은 순간에서 이렇게만 말하면 좀 썰렁하니까 하나만 추가로 정말 별거 아닌 이야기 하나만 네. 제임스 블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름 이야기.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흔한 이름에 흔한 그거여서 왜냐? 네.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중간 이름이 있잖아요. 중간 이름. 네. 제임스 블랙의 중간 이름은 화이트입니다. 사람 이름이 제임스 화이트 블랙이에요. 세상에. 하트도 제임스 팬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긴 해도 이분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까지 사셨기 때문에 분명히 아재가 돼서 사셨을 것이거든요. 네. 정말 자기 이름으로 인생을 살면서 진짜 10,000번 이상의 아재 개그를 하지 않았겠네요. 제가 닥터 블랙입니다. 근데 제 중간 이름은 뭔지 아세요? 그런 거 인생에서 10,000번 정도 하지 않았겠냐. 약간 블랙핑크의 어떤 그 블랙핑크 20세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이름을 판다라고 지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판다 좋습니다. 화이트 블랙. 그러면 옆에 딴 아저씨가 말씀하시죠. 자녀분은 판다라고 지으셔야 되겠어요. 정말 약간 이름 지옥에 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김흑백 씨. 김흑백 씨 웃기네요. 네. 성이 블랙 선생님이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격도 500년 정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심한 이른 개요가 나오기 전에 얼른 황급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 분야는 저희가 참 얘기를 안 하게 되는데 되게 재밌는 분이죠. 저희가 보통 이제 이 격동 500년의 캐치프레이즈를 모두가 아는 과학자들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분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의 모르는 이야기.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분 그 말씀하실 때까지 몰랐어요. 네, 월터 피츠라는 분이죠. 대략 그렇습니다. 어떤 분인지 월터 피츠 컴퓨터 과학의 굉장히 초기에 컴퓨터라는 게 등장하기 이전 시기에 그에 대한 비슷한 이론을 세우는데 중요한 공헌을 했거니와 그 후에 그것이 간접적으로 연결돼서 이어져 가지고 인공지능 연구에도 연결되는 그런 공을 세우신 분인데 그 이상으로 인생 역정이 참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만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시대 이전에 인공지능을 연구한 분은 이거 잘하면 토니바퀴로 인공지능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이분 얘기를 저는 박 작가님 책에서 처음 접하게 됐는데 되게 재밌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는 물리학자들 노벨상 해설편으로 매우 특별한 분 한 분 모시고 어떤 특별한 분일까요? 비밀입니다. 아직 발표가 안 된 거 아니에요? 마지막 주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맞아요. 시간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 주 물리학자들 편에서는 노벨 물리학상 해설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그 다음 주 뉴스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과학하고 앉아있네.